간 큰 녀석들 19, 17위 공개합니다.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사기극 논란. 역대급 사기극의 진실은 무엇인가? 수천억 투자자들을 속인 거짓말쟁이였나? 바로 전 세계 자동차 업계가 주목했던 미국의 수소 전기 차량 개발 회사 니콜비의 사기 의혹입니다. 어쨌든 이게 전 세계 대기업 우리나라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주목하고 거액을 투자했는데 이게 다 사기라면 정말 간이 큰 게 아니라 간이 없다고 봐야 될 정도로 그런 큰 사건이었어요. 자, 요즘 전 세계적으로 주목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친환경이죠. 황폐해져가는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 자동차 업계에서도 친환경 미래 산업에 주목, 수소 차량, 전기 차량 등 연구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2014년에 설립된 미국의 스타트업 니콜비에서는요, 친환경 연료인 수소 전지를 기반으로 한 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에 돌입. 2018년 1월 드디어 니콜비에서 자사의 수소 전지 트럭 주행 영상을 공개합니다. 저 트럭이 수소 전지로 움직인다는 건데. 자, 니콜비에서 공개한 이 수소 전지 트럭의 엄청난 성능. 니콜비에서 개발 중인 수소 전지 트럭은 수소 한 번의 충전으로 약 1920km를 주행하게 될 것입니다. 저 연비는 진짜 엄청난 거거든요. 참고로요, 현재 국내에서 시판 중인 전기차들을 보면요, 한 번 충전으로 주행할 수 있는 최장 거리가 약 480km. 하지만 니콜비에서 개발 중이라는 수소 전지 트럭은 기존 전기 자동차보다 무려 3배 이상의 주행 능력을 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제품이 출시되진 않았지만 독일의 유명 자동차 부품 기업 B사, 이탈리아 대표 중장비 제조업체 I사, 그리고 국내 대표 대기업인 H사까지 각각 니콜비에 수천억 원을 투자하고 부품 생산과 납품 등을 협력키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는 니콜비가 미 주식시장에 상장, 나흘 만에 4배 가까이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지난 9월 10일 미국 리서치 기관인 힌데버비의 충격적인 발표. 니콜비는 수소 전기차 생산을 위한 기술이나 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야, 진짜 완전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 힌데버비의 보고서에 의하면요, 니콜비가 기업들을 상대로 사기극을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니콜비가 과거 발표한 시제품과 자료도 조작됐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니콜비가 2018년에 공개했던 수소전지 트럭 도로 주행 영상. 이 영상은 사실 트럭을 언덕 위로 견인한 뒤에 트럭을 언덕 아래로 굴려서 내려보낸 거라고 합니다. 그 증거로요, 니콜비 전 직원들이 트럭을 굴릴 것이라고 대화를 나눈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아니, 저런 거를 기획을 하면서 어떻게 저게 안 걸릴 거라고 상상을 했을까? 힌데버비의 보고서가 발표된 뒤 니콜비 주가는 대폭락. 이후 니콜비에서는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트럭이 자체 추진력으로 움직인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콜비 사기 의혹이 가라앉지 않자 니콜비의 창립자이자 CEO인 트레버 밀튼은 CEO직 사임을 발표. 한편 미 법무부와 미 증권거래위원회에서도 이 사안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명확한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니콜비와 파트너십을 맺은 독일 자동차 부품기업 B사, 미국 자동차 제조기업 G사에서는요, 여전히 협력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이에 니콜비에서는요, 지난 9월 30일 올해 말까지 트럭 시제품을 출시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과연 전 세계가 충격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니콜비는 세간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초현실주의를 대표하는 독일 화가 막스 에른스트. 그의 작품 숲2는 수십 년간 행방을 알 수 없다가 2004년 세상에 다시 등장. 당시 막스 에른스트 최고 전문가인 베르너 스피스의 진품 감정을 마친 뒤 2006년 한 수집가에게 약 76억 원에 팔리며 엄청난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5년 뒤인 2011년 당시 팔린 막스 에른스트의 숲2가 진품이 아니라 위작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니, 전문가한테 진품 감정을 받았다면서요?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 권위자가 그러니까요. 해준 거 아닙니까? 네. 이 위작 스캔들의 주인공은 독일의 화가 볼프강 벨트라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건요, 그가
막스 에른스트의 작품뿐만 아니라 하일리 캄펜동크, 앙드레 드랭, 키스 반 동겐 등 전 세계 유명 화가들의 작품 14점을 위조, 약 500억 원이 넘는 이득을 취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되게 잘 그려낸다. 저주받은 재능이다. 그러니까. 근데 보통 미술품을 감별할 때 화가 고유의 붓터치, 기법 이런 화풍을 분석하는 건 물론이고요. 현미경 등을 이용해 그림을 그린 캔버스의 재질, 사용된 물감의 종류까지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위작을 감별해내는데요. 그런데 이 벨트라키는 위작을 그릴 때 그림만 잘 그려서는 안 돼. 그 사람을 완벽히 파악하고 내가 그 화가가 돼야 한다고. 원작의 화가가 어느 시대 사람인지, 그 시대에 사용한 재료들은 무엇이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는 건 물론이고 똑같은 물감, 똑같은 붓, 똑같은 캔버스를 사용했고요. 심지어 아유 피곤해 죽겠네. 이 사람은 왜 하필 새벽에 그림을 그린 거야? 원작 화가의 생활 패턴과 주변 환경까지 철저하게 조사. 만약 원작의 화가가 새벽에만 그림을 그렸다면 벨트라키도 새벽에만 그리고 비 오는 날 그렸다면 똑같이 비 오는 날에, 그리고 원작이 이틀에 걸쳐서 완성됐다면 벨트라키 또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틀 안에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저 재능이 너무 아깝다. 이 정도면 진짜 좋은 마음 먹고 좋은 작품 그리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치밀하게 이제 잘 해왔던 것 같은데 어쩌다 들통이 이렇게 난 거예요? 정말 딱 한 번의 실수입니다. 스위스 미술관에서 벨트라키가 위조한 하일리 캄펜덩크의 붉은 말을 구입, 작품 보존을 위해 그림 성분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티타늄 화이트 물감 속 성분에 화가 캄펜덩크가 활동했던 시대에 사용되지 않았던 산화 성분이 포함돼 있었던 겁니다. 하하. 이 사건으로 모든 것이 들통난 벨트라키는요, 위작한 이유에 대해 제 이름을 건 그림을 76억 원에 구매하는 사람은 없다고요. 라고 밝히며 위조 사실을 자백. 4년간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2015년에 석방됐는데요. 위작 스캔들로 유명해진 그는 이제 당당히 자신의 이름을 걸고 활발히 작품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자기 작품 해요. 정도 재능 있으시면. 그럼. 자, 두 기자님, 이제 실제 희대 위조 지폐 사기꾼 이야기를 다룬 리오나르도 디캐프리오 주연의 영화 캐치 미 이프 유 캔 보셨죠? 너무 좋았죠. 사실 그 신분을 계속 바꾸잖아요, 디캐프리오가. 사기를 치는데 아주 대단하죠. 사실 그 영화의 주인공이 오늘의 끝판은 아니죠. 사실은. 자, 그런데 이번 특종은 영화 캐치 미 이프 유 캔의 버금가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사기와 변신의 귀재의 이야기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영어, 스페인어 등 7개 국어 이상을 구사하며 무려 100개 이상의 신원과 여권으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사기 행각을 벌인 콜롬비아 출신 국제 사기꾼 33세 후안 카를로스 구스만. 야, 100개의 신원이요?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왜 그러냐. 내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근데 저 정도 사기꾼이면 다 기억할 것 같아요. 그러려나? 네, 구스만은요, 스펙만큼 전과도 화려합니다. 미국에서만 3번 추방당했고요. 2005년 영국에서는 감옥 수감 중 2개월 만에 탈옥. 이후 아일랜드에서 붙잡혔다가 프랑스로 추방되는 등 각국의 골칫거리로 당시 캐나다, 콜롬비아, 러시아, 일본, 멕시코 등 무려 7개 나라에서 수배 중인 국제 수배범이었습니다. 확실이구나. 뭐라고 돌아다니길래 7개국에서 수배를 당해요? 자, 구스만은요, 딱 하나. 세계 각국의 초호화 호텔만 노렸는데요. 최고급 호텔들의 숙박한 척하면서 스위트룸 손님들의 정보를 입수했고요. 그 손님 행세를 하면서 호텔 카페와 바를 수시로 드나들고 환전을 핑계로 리셉션 직원들에게 얼굴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 뒤 스위트룸 주인이 외출한 때를 틈타. Claro, yo solicito la llave, ellos me dan una llave original y ellos abren una caja fuerte. No forzona ni la puerta, ni la caja, ni la ventana, ni nada. Luego lo hacen. 자, 이런 수법으로 그가 훔친 돈만 무려 약 1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저런 식으로만 16억 원을. 저게 돼요? 드러난 것만. 드러난 것만이지, 그러니까. 그냥 장기 투숙하는 되게 부유한 비즈니스맨인가 보다 하지. 사실 뭐야 이렇게 의심을 안 하잖아요. 저러다가 실제 방주인하고 마주치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자, 구스만은 범죄 행각을 벌이다가 실제 방주인을 마주쳐도 당황하기는커녕. 일찍 오셨네요. 호텔 직원입니다. 룸 컨디션 체크 중이었어요. 뭐 필요한 거 없으시고요? 야, 무범하다. 사실 구스만의 사기 인생은 10대 때부터 시작됐는데요. 그 신고식도 화려했습니다.
자, 가난 때문에 가출한 구스만은 1993년 미국 마이애미 공항에서 거의 죽기 직전의 몰골로 비행기 랜딩 기어에서 발견되는데요. 뭐라고? 자신을 콜롬비아에서 온 14세 고아라고 호소,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많은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17세였고요. 부모님도 버젓이 살아있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목숨 걸고 저 랜딩기어에 숨어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보였다면 기부금 보낼 수 있죠. 있죠, 당연히. 보낼 수. 2009년 프랑스를 발칵 뒤집은 충격 보도. 10년간 사기꾼에게 놀아난 귀족 가문. 프랑스의 유서 깊은 명문가인 베드린가를 상대로 무려 10년 동안 사기를 친 사기꾼이 체포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오 10년. 야, 10년이면 진짜. 근데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일가족이면은 뭐 유서 깊은 가문이고 그러면 사실 어느 정도 영향력도 있을 거고. 근데도 저게 됐다고요? 근데 10년간 서왔으면은 의심도 안 했을 것 같아. 프랑스의 귀족 가문을 농락한 희대의 사기꾼은 티에리 틸리였는데요. 사건의 발달은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가장 먼저 틸리의 표적이 된 사람은 귀족 베드린가의 일원인 기슬레인 드 베드린. 그녀가 청소업체를 찾고 있다는 걸 안 틸리는 일단 청소업체 대표로 위장해 접근. 제가 상속세에 대해 좀 아는데 도와드릴까요? 이건 뭐 경험자로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실제로 법대를 중퇴한 틸리는 자신의 법 지식을 활용해 기슬레인의 환심을 샀고요. 그의 화려한 언변에 속은 기슬레인은 가족 모임에 틸리를 초청했습니다. 자, 그렇게 베드린가 사람들과 친분을 쌓고 신뢰를 얻은 틸리는 본격적으로 사기극에 돌입. 저는 나토 출신의 비밀 조직 요원입니다. 프리메이슨이 여러분을 노리고 있어요. 대비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틸리는 자신의 말을 들어야 프리메이슨의 위협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다며 베드린 일가를 끊임없이 세뇌했습니다. 아니 저걸 어떻게 믿어요? 근데 이게 저 가문의 명예가 되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 점을 노린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럴만도 한 게요. 틸리는 베드린가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믿도록 부타, 화재 등 범죄 사건을 조작. 불안에 떠는 베드린가 사람들의 심리를 파고들며 가스라이팅을 시도했습니다. 그렇지. 심지어 이들을 보호해주겠다며 프랑스 로트 에가른주의 한 성에 감금, 시계와 달력을 보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최면술까지 이용해 가족들을 이간질했고요. 뿐만 아니라 한 자선단체가 이들을 보호해준다고 속여서요. 그 자선단체에게 줄 비용을 핑계로 부동산 위탁 증서를 받아내는 등 10년에 걸쳐 베드린가로부터 부동산 7채와 한화 약 62억 원을 갈취했습니다. 재산을 위탁했으면 다 내준 거 아닙니까? 완전 이게 세뇌도 그냥 완전 100% 세뇌인데요? 야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군요. 근데 이제 10년이나 속았는데 어쩌다 들통이 난 거예요? 자, 2009년 베드린가의 세금 체납 문제로 프랑스 당국에서 조사를 시작. 그리고 뒤늦게 성에서 도망친 가족의 신고 덕분에 희대 사기꾼 틸리의 만행이 드러났는데요. 틸리에게 세뇌당한 피해자 기슬레이는요. 그는 우리 삶의 10년을 훔쳤고 모든 걸 파괴했어요. 결국 사기꾼 틸리는 2012년 사기 혐의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투자자 200명 속인 금융사기꾼 체포. 100억 가로챈 희대의 사기꾼 법원행. 1999년 미국 뉴욕 롱아일랜드에서 사기 행각으로 체포된 아이라 모나스. 사실 그는 증권 사기 혐의로 수감된 적이 있는 사기 전과자였습니다. 아니 사기로 처벌하고 또 사기를 쳤어요? 그렇죠. 아유 정말. 스케일도 크다. 200명을 상대로 100억을 사기친 거면. 간땡이가 얼마나 부어야 저런 걸 할까?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가 범죄를 저지른 장소가 다름 아닌 교도소 아니었다는 겁니다. 교도소에서 사기를 어떻게 쳐요? 뭐 만나기는 해야 사기를 치는 거 아니야? 희대의 사기꾼에겐 가능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1999년 당시 금융사기 혐의로 2년에서 4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 중이었던 모나스는 자신이 운영하던 2개의 투자회사 직원들에게 교도소 내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어서 나 지금 유럽 출장 중이라 연락이 잘 안 될 거야. 확실한 종목이 있으니까 얼른 고객들한테 전달해. 모나스의 수감 사실을 몰랐던 직원들은 그가 일러준 투자 정보를 고객들에게 그대로 전달. 고객들은 직원들의 말을 믿고 돈을 송금했던 겁니다. 그렇게 모나스는 약 200명의 투자자들에게 $850만, 한화 약 100억 원의 투자를 받았지만
약속한 주식은 단 한 주도 사지 않은 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어휴. 아니 근데 어쨌든 반성하라고 그 교도소 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도 이런 사기 행각을 하면 안 되죠. 결국에는 감금이 돼 있으니까 뭐 가족들이나 뭐 이런 최소한 인권 배려를 위해서 그런 전화 연결을 쓰게 해주는 건데 야, 진짜 그걸 또 대박이다. 사기에 쓰다니 정말 상종 못하는 인간이네요. 차원이 다르다. 하지만 이 모나스는 2001년 복역 17개월 만에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재소근무네요, 재소근무. 아 그리고 이게 저 경제사범은 미국 내에서 가중처벌되고 또 종종 전과가 있으니까 이게 뭐 몇백 년형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미국에서. 그래요. 그 이거 더 강력하게 처벌을 왜 못했지? 분노하긴 아직 이릅니다. 모나스는 가석방으로 풀려나자마자 교도소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연방검찰 수사관에게 그대로 다시 체포. 370만 달러, 한화로 약 43억 원이 남아있던 은행 계좌도 동결됐다고 합니다. 100억 원을 받았다면서요. 네, 근데 43억 원밖에 안 남았어요? 시원하게 쓴 거죠. 그 교도소 안에서 전화 통화만으로 50억을 날린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 셈이네요. 어떻게 해야 그럴 수가 있는 거야? 호주 역사상 최대의 화이트 칼라 범죄. 2017년 호주를 발칵 뒤집어 놓은 희대의 세금 사기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밝혀진 피해 금액만 우리 돈으로 약 1,400억 원을 기록. 그런데 당시 천문학적 피해 금액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사기극에 호주 국세청 부청장 마이클 크랜스턴의 아들 애덤과 딸 로렌이 가담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인삼빛이 어디 있는 거야? 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아, 오히려 아무리 아들이라도 그걸 믿고 세금 사기를 당할 수가 있나? 우리 아빠가 부청장인데 뭐 이랬나? 그게 되나? 세금 사기단의 주요 인물인 애덤과 로렌은 대기업을 고객으로 둔 회계 회사를 설립합니다. 이들은 정말 교묘하게도 국세청 직원들이 문제 삼지 않을 금액 선에서 체납액을 만들어서 세금을 횡령해 온 건데요. 그리고 애덤과 로렌을 주축으로 한 10여 명의 사기단은 세금을 횡령한 돈으로 수십 대의 고가의 차와 비행기, 예술품, 보석 등을 구입하는 아주 사치스러운 생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세금 사기단은 탈세 사실을 인지한 국세청과 경찰의 합동조사로 체포됐는데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기에 가담한 애덤과 로렌의 아버지이자 당시 국세청 부청장이었던 크랜스턴은요. 40년 가까이 탈세자들을 추적해온 근면성실한 공무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의 자녀들이 천문학적인 세금을 횡령한 사실에 사람들은 큰 실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저런 부여자가 어딨냐? 아유, 천하의 불효를 했네. 진짜. 근데 이제 아버지를 우리가 지금 두둔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도 혹시 뭐 가담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경찰에 따르면 부청장 크랜스턴이 자녀들의 사기에 가담한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돼. 전략을 생각해야 한다. 혹시 국세청에서 연락 오면은 내가 시킨 대로 말하렴? 자녀들의 부탁을 받고 국세청 정보를 열람한 사실, 그리고 아들과 관련한 국세청의 감사 기밀 정보에 접근한 사실뿐 아니라 뒤늦게 아들의 사기 행각을 알고도 대처법을 알려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아이고 이 아버지야. 이 사실이 알려지고 사람들의 비난이 이어지자 크랜스턴은 사임했고요. 공무원 지위 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2019년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그리고 희대의 세금 사기를 벌인 그의 자녀들은 사기 및 돈 세탁 혐의로 현재까지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이들이 벌인 세금 사기극.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걸 그것도 알만한 사람들이 왜 몰랐을까요? 중국은 2025년까지 자국 내 반도체 생산 비율을 70%까지 올린다는 반도체 굴기를 선언. 기업들에게 무려 1조 위안, 약 17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가운데 2017년에 설립된 중국의 신흥 반도체 기업 H사에서는요. 중국 최초로 7나노미터 이하의 미세 공정 시스템 반도체를 제작하겠습니다. 실제로 7나노급 기술을 보유한 대만의 반도체 기업 T사의 최고 운영 책임자 출신 장상일을 CEO로 영입했고요. 중국 반도체 업계의 슈퍼루키로 급부상한 H사는 2년여 동안 우한시 정부로부터 약 2조 5,600억 원의 투자금을 받는데 성공했습니다. 아니 중국 정부가 지금 반도체 쪽을 엄청 밀고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말입니다. 2020년 1월에 전해진 충격 보도. H사 공사 중단, 임직원은 잠적, 정부도 속았다. 중국 반도체 사업 위기.
알고 보니 H사의 대주주란 기업은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 H사가 들여왔다던 최첨단 반도체 장비는 노후된 구식 장비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H사가 영입한 장상희 CEO는요. 제가 CEO인데 회사 정보에 접근할 수가 없었다고요. 정말 저한텐 악몽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와. H사가 공언한 7나노급 기술 개발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예, 현재 일부 언론에서는 H사가 정부 투자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사기를 친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뉴스를 예전에 들었는데 네. 믿기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 진짜 무섭지도 않아. 이건 진짜 목 내놓고 한 거 아니에요? 목숨 내놓고 한 거죠. 목숨 걸고. 자, 보도에 따르면 H사의 창립 멤버인 카오산, 롱웨이, 리쉐엔 3명은 모두 반도체 지식이 전무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카오산은 대만 T사 장상희가 우리 회사 CEO로 온 거 아시죠? 믿고 맡겨주시죠. 업계에서 유명한 장사기를 영입하며 반도체 시장에 신뢰를 얻어서요. 우한시 정부로부터 투자금을 이끌어낸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이름이 이제 명성이 있기 때문에 이름값으로. 중국 정부나 뭐 우한시 정부도 그렇죠. 그걸 믿은 거잖아요. 우한시 정부에서도 일단 뒷수습을 시도합니다. 지난해 11월 자금난에 처한 H사를 인수한 뒤 사업을 정상화시키려고 했지만 결국 올해 2월 전 직원을 해고하며 청산 절차를 밟았습니다. 중국이면 진짜 형 세게 나올 거예요. 못 잡았나 궁금한데.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게 다 알려졌다는 거 이게 정말 사기 행각이 너무 허무맹랑했다는 거잖아요.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로 경기 침체가 심각해지며 많은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뭐 그야말로 폐업하는 가게가 한두 곳이 아니었죠. 회사까지 문을 닫으면서 이 많은 일자리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관련 구호 자금을 지급. 이에 미국 휴스턴의 사업가 아미르 아키를 포함한 7명은 코로나19 관련 구호 자금 대출을 신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급여 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1,600만 달러, 한화로 약 177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법정에 선 아킬과 동업자들. 돈을 받아서 빼돌렸나 보다. 횡령, 네. 아니면 이제 회사가 좀 파산이 나면서 회복이 안 된다. 회복이 안 됐다. 아닙니다. 아킬과 동업자들은 이 코로나19 구호 자금으로 부동산과 슈퍼카를 구매합니다. 뭐? 그래서 지극히 사적으로 사용하며 흥청망청 탕진한 것이에요. 아니 힘든 사람들 받아라고 만든 자금들인데 그렇죠. 이거를 별로 힘들지도 않은 사람이 가져가가지고 슈퍼카를 구입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로? 그때가 배 밖으로 나왔네. 더욱 황당한 건 아킬은 86살 노모를 직원으로 허위 등록. 그렇게 직원 수와 급여 비용, 세금 명세서 등 각종 문서를 위조한 것입니다. 아휴. 그러니까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게 다 가짜였습니다. 새빨간 거짓말한 그들. 결국 아킬과 동업자들은 사기 및 자금 세탁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워싱턴 DC의 한 명문대학교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역사를 가르치는 역사학과 교수 제시카 크루그. 그녀는 과거 흑인 노예 제도에 대해 열정적으로 연구하고 흑인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관련 학술 서적도 출판했고요. 그리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흑인 해방 운동을 실천한 유명 흑인 인권 운동가의 이름을 딴 해리엇 터브먼 상과 프레드릭 더글러스 상의 최종 후보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대단한 분인 것 같은데 좋은 일도 많이 하신 분이죠. 오늘 대단한 분이라고 단정 짓기가 되게 힘들죠? 1위 후보니까 또. 그런데 지난 9월 3일 제시카 크루그 교수가 SNS를 통해 밝힌 충격 고백. 난 겁쟁이입니다. 이 모든 거짓말을 끝내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었어요. 그녀가 말한 거짓말의 정체는 바로 자신이 흑인이 아닌 백인이라는 것. 에? 흑인이 아니었다고요? 백인이어서 흑인 행세를 한다는 게 이게 아니 저는 저걸 왜 속였는지 이해가. 어떤 인종적 특징이라는 게 있어서 가능할지가. 제시카 크루그 교수는 강의 중인 대학은 물론 학술 활동을 하는 동안 주변의 자신을 흑인이라고 소개해왔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사실 미국 미주리주의 캔자스시티에서 태어난 금발의 백인이자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니 본인은 흑인을 소개하면 주변에 어릴 때 친구들, 가족들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용납이 됩니까? 바로 들통날 거짓말을 왜 하죠?
대체 그러면 어떻게 속이게 된 거예요? 가족들은 그녀가 흑인 인권 연구를 하는 건 알았습니다. 그런데 흑인 행세까지 하는지는 몰랐다고 하고요. 그리고 제시카 크루그 교수가 흑인 인권 활동을 하며 교류한 지인들조차 그녀가 백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아주 철저히 숨기고 연기한 그녀. 크루그 가족, 지인들의 말에 따르면 자신네 엄마가 투병 중일 때도 심지어는 어머니의 장례식 때도 참석하지 않고 가족들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합니다. 대체 왜 인종을 속인 겁니까? 제시카 크루그의 주장에 의하면요. 전 어릴 때부터 내 자신이 흑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스스로를 흑인이라 생각하는 정신건강 문제와 싸워왔고 어린 시절의 거짓말이 지속되다 못해 더욱 커졌다고 변명했는데요. 무슨 소리야? 실제 크루그는 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을 수령하는가 하면요. 아. 소수 인종 학생들을 우선으로 하는 해외 연구 장학생에 선발되는 특혜를 누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소수의 힘없는 사람들이 받으려는 장학금을 자기가 가로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아니었으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받은 거 아니에요. 제시카 크루그의 만행이 밝혀진 후 학교에서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바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잘리는 거로 안 되고 뭔가 더 철저히 책임져야지. 조사를 해야 됩니다. 처벌 받아야죠. 양심을 팔아 다른 이의 권리를 낚아챈 흑인 위장 교수 제시카 크루그. 사기로 만든 인생은 결코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전 세계 희대의 사기꾼들이 총집합했지만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기꾼은 스케일이 아예 다릅니다. 가나, 나이지리아, 수단, 토고 등 무려 아프리카 15개 나라를 상대로 사기! 와, 국가를 상대로 사기친 것도 충격적인데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15개 나라. 그렇죠. 가능해요? 자, 그 주인공은 바로 30대 한국인 남성 한 씨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야? 그는 2009년부터 서아프리카 나라들의 우편물을 발송, 저는 한국의 S전자 회장 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대통령님 나라에 국립병원과 주택을 지어드리도록 하지요. 잘 나가는 기업 회장인 척 직접 통역사까지 고용해 아프리카 나라들을 오가며 각국 정상들과 친분을 쌓았고요. 한국 정부와 정상회담을 성사시켜주겠다며 외교 관련 직책을 요구했습니다. 한 씨가 아프리카 대통령들을 속이고 외교 타이틀을 얻으려고 했던 이유는요. 바로 국내에서도 사기 행각을 벌이기 위한 큰 그림이었습니다. 아프리카 대통령들과 찍은 사진이나 주고받은 이메일을 미끼로 한 공기업의 전 간부 김 씨에게 접근합니다. 내가 아프리카 경제보좌관이나 마찬가지라니까. 이 공기업 자회사 사장 자리는 거뜬히 줄 수 있지. 한 씨는 공기업 자회사 사장 자리를 미끼로 김 씨로부터 로비 대가로 약 1,80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김 씨가 소개해준 사업가 3명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총 약 11억 4천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결국에는 국내에서 이런 돈을 사기치기 위해서 아프리카 대통령들을 이용한 거네. 인증샷 남긴 거죠. 그러니까 사진 찍고 뭐 그렇죠. 이렇게 친하다는 척하려고. 자, 한 씨가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한 방법은 이러했습니다. 번듯한 사무실을 차려두고요. 고급 리무진 차량도 2대나 번갈아 타는가 하면 수행비서의 보좌관까지 대동하며 그럴듯한 대기업 회장처럼 행동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체는 사무실 임대료도 7천만 원이나 밀린 빈털터리였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2년간 지속된 한 씨의 사기 행각은 2011년 경찰이 첩보를 입수, 조사에 착수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이번 특종의 주인공인 헬렌 무코로는 스페인 국립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 이후에 범죄학 석사 학위를 받은 뒤 변호사로 활동했고요. UN 여성기구의 스페인 지사 대표로 활약,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죠. 오늘의 주제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사기꾼? UN 여성기구 스페인 지사 대표인 무코로는 지난해 1월 횡령과 사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녀가 UN 여성기구 스페인 지사 대표로서 여러 세미나에도 참석하며 활발히 활동했지만 그녀의 직위는 가짜! 스페인에는 UN 여성기구 지사 자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기꾼 무코로는요, 대표라는 거짓 감투를 쓴 채 UN의 국제개발 프로젝트를 사칭, 후원금을 편취했는데요. 하지만 그녀의 사기극에 아주 제대로 속은 일부 현지 언론은요, 그녀를 UN 여성기구의 스페인 지사 대표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아우.
언론을 탔네. 근데 이런데 진짜 언론에 나오면 이제는 사람들 믿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검색하면 나오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도 간이 배 밖으로 나왔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녀는 과거 그동안 스페인의 경제 위기를 보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정치에 입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코르는 모두를 위한 연합이라는 정당을 창당, 스페인 정치계에 뛰어들었는데요. 급기야 스페인 베니아 시장 선거에 출마, 총 3번의 선거에 출마하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습니다. 미쳤구나, 미쳤어 이제. 3번이나 나가? 미쳤어, 미쳤어. 그러니까 아무도 의심 안 하는 거야, 저러면. 야 이건 완전 국가를 상대로 사기친 거네. 가짜 직위를 활용해 대환장 사기극을 펼친 무코르. 하지만 2018년 존재하지도 않는 스페인 지사 대표를 사칭하는 그녀를 수상하게 여긴 UN 여성기구의 신고로 스페인 경찰이 수사에 돌입. 결국 무코르는 지난해 1월 사기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피해 환자 최소 25명. 2022년 베네수엘라 피임 시술을 받은 일부 환자들이 임신하는 사태가 발생. 초유의 의료 스캔들로 베네수엘라인들이 경악하고 말았는데요. 피임 시술을 했는데 임신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야? 아니면 뭐 이렇게 의료 비리 뭐 이런 거? 그 원인을 추적한 결과 피해자들은 모두 같은 의사에게서 시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베네수엘라를 발칵 뒤집은 의료 스캔들의 가해자는 산부인과 의사 호세 다니엘 로페즈였습니다. 로페즈가 환자들에게 한 시술은 임플라논. 임플라논이란 팔뚝 아래 작은 막대 모양의 임플라논을 이식하는 시술입니다. 그런데 잠깐, 이 뭐야? 이건 임플라논이 아니라 사탕 막대기잖아. 뭐? 에? 다른 산부인과 의사가 우연히 SNS 홍보글 에서 로페즈의 시술 사진을 발견. 하지만 사진을 유심히 살펴보다가 충격적이게도 의료기구가 아닌 사탕 막대기가 환자의 몸에 엉터리로 시술됐다는 사실을 발견했고요. SNS를 통해 이 사실을 널리 알렸습니다. 아, 의사는 맞아? 자, 이제 그런 게 의심되기 시작하죠. 아니 가짜 시술한 거잖아요. 아니, 지금. 저도 낚이려고 막대기를 넣어놨다고? 아니 그럼 적당했어요. 사탕 막대기가 뭡니까 저게? 사람 몸에다. 몸 썩지 않아? 저거 뭐야? 사실 산부인과 의사 로페즈, 그의 진짜 정체는 의사 면허를 위조한 가짜. 그것도 가짜였어? 그는 의료 당국도 속인 채 보건소, 병원 등에서 근무하며 태연하게 한 생명을 잉태하는 산모들을 진찰했고요. 심지어 의학적 지식도 없는 그가 다른 의사의 처방전까지 도용. 뿐만 아니라 피임을 원하는 환자들에게 사탕 막대기로 가짜 시술까지. 그에게 가짜 임플라논 시술을 받은 환자만 최소 25명으로 드러났고요. 가짜 의사의 거짓 의료 행각에 베네수엘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면허를 위조했나 봐. 아, 그 아니요. 수술을 그냥 버젓이 한 거예요. 지금 수술장에 들어가서. 한 거지. 네네. 가짜 의사 로페즈는 자신의 거짓 행각이 발각되자 도주를 시도. 하지만 경찰에 붙잡혀 불법 의료 행위, 허위 문서 사용 혐의 등으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환자와 생명을 기만한 가짜 의사. 당신이 쉽게 속인 대가는 절대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2020년 11월 아르헨티나 코르도바. 코로나19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돼 모두가 공포에 떠는 가운데 24살의 청년 의사 이그나시오 니콜라스 마르틴은 의료진이 턱없이 부족했던 상황에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일념으로 감염병 대응센터에 지원했습니다. 아유, 감사한 일이네요. 희생 정신을 보여준 아주 훌륭한 의료인이네요. 그렇죠. 네. 마르틴은 주로 코로나19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담당했고요. 2개 이상의 클리닉에서 진료하며 적극적이고 친절한 모습을 보여 모두에게 호감을 샀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뉴스 인터뷰를 도맡는 등 센터의 마스코트로 떠올랐는데요. Mi nombre es Ignacio Martín, soy médico voluntario del COE, vengo desde Córdoba para darle una mano a Bello 이 Dolores. 영상 좋아 보이는데. Trabajo en el centro de operaciones TAC. En el caso de que sea una 인터뷰도 많이 했구만. 그러니까 consulta médica, 거의 뭐 대변인인데 이 정도면. 또 잘생겼잖아, 약간. 그러니까. 그런데 아 제발 하지 그런데 마. 하지 마. 하지 마. 마르틴이 센터에 온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어? 왜 진단을 이렇게 했지? 혈관 질환이 코로나19 때문이라고? 불안합니다. 아니, 무슨 코로나 때문에 혈액
혈관 질환이 와 말도 안 되는. 나도 알겠다 그건. 이게 뭐 호흡기잖아요. 호흡기인데 무슨 혈관 질환이 왜 옵니까? 센터의 한 관계자가 마르틴이 혈관 질환이 코로나19에서 왔다는 진단을 내린 것을 보고 의심을 품기 시작. 의사협회에 문의한 결과 정말 놀랍게도 마르틴은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뭐야? 아니 근데 어떻게 면접 봐서 저기 들어간 겁니까 그러면? 감염병 대응 센터라면서요. 아니 언론 인터뷰도 시켰다면서. 그러니까요. 뭐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마르틴은 의사는커녕 대학 문턱에도 가본 적이 없었고요. 병원 이송 요원으로 잠깐 근무한 게 전부였습니다. 나이도 24살이 아닌 19살. 왜 이래? 그런 그가 의사 행세를 할 수 있었던 건 우연히 한 여의사의 의사 면허를 손에 넣으면서부터였는데요. 의사 면허 속 나이와 이름을 위조해 하루아침에 의사가 됐던 거죠. 심지어 선생님들 괜한 인포데믹스에 속지 마세요. 그러다 병원 전체가 코호트 격리 조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문 용어들도 그럴듯하게 사용해 그 누구도 그가 가짜 의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코로나가 그때 확산 일로였기 때문에 의료진이 부족했잖아요. 부족했죠. 그러니까 검증을 제대로 못했나 보다. 일단 빨리빨리 들어가서 하라고 막 그랬나 보다. 아니 자기가 사기로 들어가 놓고 카메라 앞에서 왜 인터뷰를 해요? 난 그게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조사 결과 코로나19 오진 등 엉터리 처방을 남발한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마르틴의 가짜 행세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의사뿐 아니라 사진작가나 교통단속 전담 공무원을 사칭하기도 했었는데요. 그가 사칭을 하고 다닌 이유, 다름 아닌 뒷돈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직위 남용 및 불법 의료 행위, 사문서 및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체포됐고요. 그에게 진단을 받은 사람들 중 사망한 환자도 있어서 직접적인 관련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전 범죄야. 사람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뻥을 치면 어떡합니까? 처방 때문에 사망했는 살인죄죠. 살인죄지. 자신의 만족이나 욕심을 위한 거짓말이 타인에게는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서유럽에 1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죠. 당시 독일에서만 약 170명이 사망하고 160명이 실종. 폭우가 휩쓸고 간 도시는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했고요. 독일 내에선 역사적인 재앙으로 언급될 정도로 그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아유 어마어마하네요. 폭삭 주저앉았네. 그렇습니다. 자, 당시 많은 방송국들이 제 현장을 취재했는데요. 독일 유명 방송사의 아침 방송 진행자이자 베테랑 기자인 수잔나 올렌 역시 큰 피해가 발생한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를 직접 찾았습니다. 사람이 하나도 없네. Tatsächlich mit angepackt. Ja, man versucht, das zu retten, was noch da ist. Wir haben hier von morgens bis abends zum Beispiel die alten Pflastersteine irgendwie rausgekramt, weil die Menschen hier versuchen. 올렌은 참혹한 피해 상황을 보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발로 뛰며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태는 등 사람들은 카메라 밖에서도 진정성 있는 그녀의 모습에 크게 감동했고요. 화면 밖에서도 노력하는 진정한 기자라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굉장히 모범 사례 같습니다. 그렇죠. 저런 저널리스트들이 많아야 될 것 같고. 그런 모습에 또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을 거고요. 좋은데요? 자, 그런데 네. 며칠 후 사람들은 올렌을 향해 이 사기꾼 다 쇼였어? 하며 비난을 퍼부었는데요. 쇼한 거야? 쇼하고 있네. 쉐라이. 뭐하니? 올렌이 리포팅 전 옷과 얼굴 등에 진흙을 바르는 모습이 포착. 즉, 그녀는 피해 복구에 나서지 않았으면서도 사람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 일부러 발로 뛴 척 연출을 하며 시청자들을 상대로 사기극을 펼친 겁니다. 이에 올렌은 SNS를 통해 언론인인 제가 해선 안 될 행동이었어요. 죄송합니다. 라며 사죄했지만 싸늘해진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뉴스에서 이렇게 가공을 한다는 거는 참을 수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한편 올렌의 사기 보도에 해당 방송국은 그녀의 취재는 저널리즘 원칙을 명백히 어겼다라며 정직 처분을 내렸는데요. 진정한 기자라면 자신의 이미지나 이득보다는 진정성 있는 사실 전달을 우선시해야 하지 않을까요? 2017년 11월 미국 필라델피아의 고속도로에서 한밤중 운전을 하다 길을 잃은 케이트 맥클루어.
그리고 하필이면 그때 자동차 연료마저 떨어지는 난감한 상황에 봉착합니다. 그런데 이때 아니, 저 연료가 다 떨어진 것 같은데 제가 도와드릴까요? 노숙인이었던 조니 보빗은 자신의 전 재산인 $20, 하나로 약 24,000원가량을 탈탈 털어 자동차 연료를 구매 맥클루어를 도와줬습니다. 야, 노숙인 본인도 어려우실 텐데. 그렇죠. 힘든 일에 처한 사람을 지나치지 않고 도와준 아주 미담 기사인데요. 도움을 준 보빗에게 보답하고 싶었던 맥클루어는 남자친구와 함께 온라인 기부 사이트에 이 사연을 게시했고요. 이 마음이 따뜻해지는 훈훈한 사연에 무려 14,000여 명이 기부에 동참, 며칠 만에 약 4억 7천만 원의 기부금이 모였습니다. 우와. 그런데 말입니다. 그로부터 10개월이 지난 2018년 9월, 노숙인 보빗이 돌연 이 맥클루어와 그녀의 남자친구를 고소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 설마 보빗의 주장에 따르면 그 빌어먹을 커플이 저한텐 기부금을 한 푼도 안 주고 자기들끼리 다 써버렸다고요? 맥클로우와 남자친구가 약 4억 7천만 원의 기부금 중 약 3억 9천만 원을 가로채 고급 자동차를 구매, 전용기로 여행을 다니며 도박으로 돈을 탕진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맥클로우와 남자친구는요. 기부금이 아니라 저희 돈으로 차 사고 여행을 갔던 거라고요. 그리고 약물 중독에 빠진 보빗이 약물을 끊고 일을 시작하면 기부금의 나머지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뭔데 줬다만. 그러니까. 자기들이 무슨 뭐 재활센터도 아니고 저걸 왜 자기들이 결정하죠? 아니 근데 둘 중에 하나 중에 누굴 믿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지금? 아니 이건 너무 명백한데 뭐. 저 사람 도와달라고 사연을 올리고 기부금을 받았으면 그건 다 줘야지. 그치. 자기가 왜 가져? 자, 그런데 수사 결과 드러난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사실 맥클로어는 자동차에 연료가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노숙인 보빗은 그녀를 도와준 척도 없었다는 것이죠. 사실 커플과 노숙인 보빗은 기부금을 모으기 한 달 전 도박장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아, 나 돈 필요한데. 아, 어디 돈 나올 데 없나? 저한테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함께 하실래요? 콜? 큰 돈을 벌 궁리를 하던 세 사람은 기부금 자작극을 계획합니다. 한 팀이었어. 그러네. 자, 그렇게 거짓으로 사연을 작성해 기부금을 편취한 것이지요. 대단하다, 대단해. 차라리 저렇게 갈등을 빚었던 게 다행이네. 진실을 우리가 알게 됐잖아. 그렇지. 사람들의 어떤 선한 마음을 이용하는 게 너무 나빠. 2010년 스페인 파코 산스란 남성이 온몸에 악성 종양이 무려 2천여 개나 퍼져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에 스페인 유명 진행자인 호르헤 하비에르 바스케스와 스페인 유명 축구 선수인 알바로 네그레도 등 유명 인사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기부에 동참. 2010년부터 약 7년간 무려 약 3억 5,700만 원에 달하는 기부금이 산스에게 전달됐습니다. 종양이 어떻게 몸에 2,000개나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네, 이거 뭐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좀 잘 쾌유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좀 불안합니다. 오늘 주제가 또 주제인 만큼 희대 사기꾼 중에 이분이 또 나왔다고 한다면 아유 가슴 아픈 일인데요. 기부금을 받은 지 7년 만인 2017년 3월 경찰에 체포된 파코 산스. 사실 산스의 몸에 퍼진 악성 종양은 생명에 큰 지장이 없는 양성 종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이제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네요. 어쩌죠? 산스는 시한부 행사를 하며 방송 출연, 자선 행사를 연 것도 모자라서요. 파코 산스 협회까지 개설, 치료법 연구에 필요한 자금을 모은다는 명목하에 기부금을 유도한 것입니다. 아휴. 자, 사람들이 속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선진 치료법이 있다는데 스페인에서는 치료법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네요. 산스는 임상 실험을 핑계로 스페인 주재 미국 대사관의 협조를 받아 미국에 무려 11번을 방문, 치료하는 척 사기를 쳤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모든 경비를 지원받아 미국 여행을 즐겼다고 합니다. 야, 저거 또 미국 대사관은 또 어떻게 속았냐? 중요한 건 결국 우리가 이제 알게 됐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해서 들통난 겁니까? 산스가 자신의 투병기를 담은 책을 출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책도 냈어? 왜 인쇄 받아야 되잖아요. 잠이 오나? 그게 안 돌아오네. 자, 이때 책 편집자가 산스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2년 동안 차곡차곡 증거를 모아 이 산스를 경찰에 신고했고요. 그리고 산스가 기부자들을 조롱하는 미공개 영상이 함께 폭로되며
많은 사람의 공분을 샀습니다. Necesito bus. No. Pulso no. Necesito encuentro impulso. Necesito encuentra visa. 이게 이제 연출 찍다가 막 자기끼리 놓은 거구나. 와 진짜 진짜 선한 마음을 지금 이렇게 이용하다니 진짜. 사람들의 선량한 마음을 악용해 기부금을 편취한 사기꾼들. 그 만행에 대한 대가를 단단히 치러야 할 겁니다. 캐나다인 14살 납치 피해자 오로라 헵번, 스웨덴 왕족 아니카 데커, 미국인 보모 17살 하퍼 에르난데스, 캐스팅 에이전트 미세스 저비스. 혹시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거짓말쟁이들. 각국을 대표하는. 각국을 대표하는 거짓말쟁이들이다. 아니면 한 사람의 거짓말에 농락당한 피해자들? 아 피해자들. 연쇄 피해자.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동일인물. 모두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호주, 아일랜드, 캐나다 등에서 약 70개의 가명으로 신분을 속여온 일명 연쇄 사기꾼의 진짜 정체는요. 30대 여성 사만다 아조파르디입니다. CIA예요? 아니 내가 무슨 이름으로 사기쳤는지도 기억 못하겠다. 원래 이름도 기억 안 나겠다. 그러니까. 이 연쇄 사기꾼 사만다의 화려한 거짓말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건 2013년 아일랜드에서부터였습니다. 그녀는 우체국 앞에서 서성거리는 농아 소녀로 언론의 주목. 당시 20대 호주인이었지만 손짓으로 자신을 14살로 속였고요. 그녀의 신분을 찾아주기 위해 아일랜드 경찰, 법의학연구소, 출입국 관리국, 인터폴 등 수많은 공권력이 투입되게 만들었지만 곧 그녀의 진짜 정체가 탄로났는데요. 그 이후에도 연쇄 사기꾼 사만다의 거짓말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주로 10대 소녀인 척, 피해자인 척, 사람들을 속여 보호를 받거나 심지어 학교에 입학하기도 했고요. 2018년엔 신분을 속이고 보모로 일하던 집주인의 신분을 도용. 2019년 호주에 위치한 프랑스인 가정에서 10대 소녀 보모 사카로 사람들을 속이던 중 자신이 돌보던 아이들을 납치한 혐의로 체포됐는데요. 약간 리플리 증후군인가? 약간 거짓말을 지금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수사기관들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이것 때문에. 민폐죠, 민폐. 법원은 극단적인 유형의 거짓말이 내부적으로 동기가 부여됐으며 재범의 위험이 높다며 아동 납치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석방 후 2021년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 전 사실 성폭행 피해자예요. 브리즈번에서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이 마음의 병을 얻어서 계속 다른 사람의 인격으로 살고픈 그런 마음이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이야기마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짜 없네. 결국 2022년 5월에도 또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고요. 뻔뻔하게도 제가 그런 거짓말을 했다고요? 저는요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요. 라며 발뺌. 이에 법원은 정신건강치료와 함께 3년간 지역사회 교정을 명령했습니다. 아 진짜 조금 제대로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짓이 거짓을 낳고 그 거짓에 자신까지 가두고만 사기꾼. 거짓된 인생이 아니라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살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일하는 군의관입니다. 당신의 프로필 사진을 보고 연락했습니다. 요즘 SNS를 통해서 외국인들에게 이런 메시지 받은 분들 있을 겁니다. 얼핏 보면 달콤한 메시지 같지만 실상은 최근 활기치고 있는 신종 사기 수법, 연애하는 척 상대를 속여 돈을 뜯어내는 로맨스 스캠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좀 어이가 없는 게 이게 속나 이걸? 이게 너무 되게 많이 취하니까. 아니 저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왜 나한테 말을 걸어? 난 이 생각밖에 안 들던데. 이거에 대해서 저는 더 충격적인 거는 그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제보를 하는 건데 제 사진을 긁어간 계정들이 자기한테 말을 시킨다고 그런 그게 먹히나? 그게 먹히나? 유럽 나 그게 진짜 황당한데? 이거 좀 기분 나쁜데? 아니 그게 먹혀야 그거를 이게 개정하는. 왜? 아니 제보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신고를 했더니 답이 더 황당했는데 규제를 못한대요. 어머. 내 사진을 쓴 것만으로는 사기 계정인지 내 팬 계정인지가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 나는 팬이 없다. 아 공무원 당신도 아시지 않냐? 나는 팬이 있는 게 말이 되냐? 심지어 나는 안티 팬도 없다. 지난해 초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 남부 지역에서만 로맨스 스캠 피해 사례가 무려 57건 발생. 그리고 피해 금액만
1,000만 원부터 많게는 4억 원에 이르기까지 어이없게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로맨스 스캠 사기에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로맨스 스캠 사기꾼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속이느냐? 대표적인 유형을 소개해드리면 저는 시리아 파병 미군인데 작전 중 금괴를 발견했어요. 이거 당신한테 보낼 건데 운송비 좀 내줄래요? 러시아엔 당신 같은 남자 없어요. 당신과 살고 싶어요. 근데 한국을 가려면 비용이 필요해요. 근데 진짜 외로우면 혹하는 사람 있을 것 같아. 금괴를 왜 나한테 보내? 그러니까 이들이 처음부터 돈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사기꾼들은 외국인들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주로 파병 군인, 사업가, 의사, 심지어 나사 직원까지 소위 엘리트 직업군을 사칭하고요. 또 피해자들의 외로운 심리를 이용해서 일상 사진을 보내면서 달콤한 말로 랜선 연애를 하고 또 결혼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연인으로 생각하는 피해자들에게 항공료, 통관 수수료, 택배 수출 비용 이런 온갖 이유를 대면서 돈을 뜯어냈는데요. 자, 이걸 좀 막아야 될 것 같아요. 예방 방법 없습니까? 경찰에 따르면 모르는 외국인이 SNS로 접근하는 것은 대부분 로맨스 스캠 목적이라며 낯선 외국인과의 인터넷 교제를 주의할 것, 인터넷상으로만 연락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입금하지 말 것, 선물 발송을 빙자한 배송업체 사이트에 접속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2019년 11월 중국 저장성 자싱에 위치한 한 공장에서 동료로 만나 연인 사이가 된 슈머와 샤오팅. 얼마 뒤 샤오팅이 건강상의 이유로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게 되자 남자친구인 슈모우는요. 샤오팅, 돈은 걱정 마. 내 사랑은 건강 관리에만 신경 쓰라고. 슈모우 덕분에 샤오팅은 지난해 6월 무사히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우.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럼요. 나를 지켜주는 사람. 오늘 기사는 다 이렇게 오프닝에서 끝났으면 좋겠어요. 뒤가 너무 무섭지 않아요? 오프닝은 다 너무 아름다운데 아름답죠. 이게 어떻게 변질될까? 그리고 수술 얼마 뒤 그녀의 주치의였던 펜 박사가 그녀에게 메신저로 연락, 수술 후 회복 상황을 원격 상담하기 위해 수술 부위의 사진과 영상을 보내달라고 요구했고요. 샤오팅은 자신의 수술 부위를 촬영한 영상을 보내줬는데요. 그런데 일주일 뒤 공안입니다. 샤오팅 씨 영상이 인터넷에 유출됐습니다. 범인은 그녀의 주치의였던 펜 박사로 수술 부위를 촬영한 영상을 온라인에 노출해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뭐야? 의사가 갑툭질을 해. 왜냐면 그 앞에 이제 남자 여자 이 얘기는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아, 그래 패턴이에요? 네, 패턴이 정말- 중위권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럼 그 남자 여자는 정말 아름다운 분들이었군요. 자, 그것도 보시면 아시죠. 아, 그것도 아니야? 자, 이 충격적인 이야기에 샤오팅이 패닉에 빠진 그때 메신저에서 알게 된 또 다른 박사의 소개로 한 변호사라는 사람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런 사건은 피해 보상금으로 12억 원 정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에 샤오팅은 소송을 결심합니다. 가족과 친구, 대부업체에 돈을 빌려서 이 변호사에게 소송비를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추가 소송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샤오팅은 사기 범죄를 의심, 뒤늦게 공안에 신고했는데요. 잠깐만, 이게 지금 나온 사람이 몇 명이야, 그러면? 의사, 공안, 변호사. 이게 다 지금 메신저 만난 적 없잖아, 지금. 보면. 메신저죠. 자, 근데 정말 충격적인 건 샤오팅에게 메신저로 연락한 의사와 공안, 변호사는 물론이고요. 대부업체 직원까지 사실은 모두 동일 인물.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사기범의 정체가 바로 샤오팅의 남자친구 슈모우였다는 것입니다. 슈모우는 11명의 역할을 맡아서 샤오팅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아주 교묘하게 메신저 말투를 조금씩 바꿔가며 연락을 했고요. 그렇게 샤오팅으로부터 약 7천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아, 왜? 등장인물은 2명이었습니다. 이후에 공안에 체포된 슈모우는요. 우리 둘 다 씀씀이가 큰데 샤오팅을 먹여 살리려니까 돈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요. 아니, 먹여 살았는데 그 여자 돈을 뺐으면 어떡해. 창조적이다 진짜. 1인 11인 역을 하기 전에 그런 노력으로 일을 하지. 난 저 여자친구가 걱정되네요. 저 앞으로 누굴 믿겠어요? 아무도 못 그치. 믿지. 아무도. 살면서. 2009년 영국 50대 여성 주디스 스틸웰은 온라인 데이트 사이트를 통해 오비 엘리아스란 남성을 알게 됐는데요. 두 사람은 곧바로 fall in love. 3년 뒤 결혼을 했습니다. 다정다감하고 완벽했던 남편 엘리아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요.
여보, 나 일주일 정도 출장 좀 다녀야 될 것 같아. 또? 알겠어. 자기 조심히 다녀와. 남편 엘리아스가 두바이 사업 때문에 너무 바빠서 해외 출장이 잦다는 점이었는데요. 하지만 스틸웨는 약 4,400만 원의 사업 자금도 지원해 줄 만큼 열심히 일하는 남편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끝났잖아. 네, 두바이 사업 잘 되라 응원하고 끝나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2015년 2월 남편 엘리아스가 어김없이 두바이로 출장을 떠났는데요. 그런데 남편의 노트북에서 두바이가 아닌 호주행 티켓 결제 내역을 발견한 스틸웨. 그녀는 당장 남편 엘리아스에게 연락해 사실을 추궁했습니다. 아니, 친구랑 호주에 들렀다가 두바이에 왔어. 나 지금 저 일하느라 바쁘니까 끊어. 불안합니다. 바람 피나요? 바람이면 좋겠는데. 좋겠다고요? 아니 뭘? 바람이 좋겠는데. 그렇지. 그 세계관이 나랑 너무 달라. 아, 정신 좀 차려. 그러니까 내가 바람인 걸 왜 내 좋아해? 얘기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저 와이프가 줬던 돈이고 뭐고 이미 다 날려먹었을 것 같다는 얘기죠. 바람은 당연한 거고. 바람 피는 게 낫다, 차라리. 아니, 그 바람으로만 정도에서 그치는 끝났으면 좋겠는데 라는 거죠. 바람은 유인이 가능하다. 내가 잘못했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남편 엘리아스가 출장을 떠나고 3주 뒤 호주에 거주 중이라는 한 여성이 보낸 이메일을 통해 스틸웨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는데요. 남편 엘리아스가 호주로 향합니다.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바람 맞네요. 진짜 바람 맞네. 바람이었습니다. 네. 스틸웰의 남편인 엘리아스는 원래 62세이지만요. 호주의 여자친구를 만날 땐 47세 스티브라고 거짓말을 해서 또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은요. 엘리아스의 여자친구가 무려 46명. 기억이 나? 헷갈리지 않나, 인간적으로? 자, 그동안 엘리아스는 두바이로 출장한 게 아니라 미국, 영국, 호주, 필리핀 등 전 세계 곳곳에 있던 46명의 여자친구를 만나러 다녔던 겁니다. 아, 일 안 해요? 야, 웬일이냐, 어떻게. 아니, 되게 부지런하다. 그는 부인인 스틸웰로부터 사업 자금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여자친구들과 동거하며 사업 자금을 핑계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전을 받았는데요. 와. 결국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스틸웰은 엘리아스에게 이혼을 통보. 하지만 영국 국내법상 엘리아스가 법을 어긴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민사로 가서 엄청 때려야죠, 저거는. 손해배상? 그럼요. 위자료 같은 걸로. 네. 저 응징을 해야지. 2019년 3월 중국 후베이성 30대 여성 유 씨와 남성 린 씨는 2달째 알콩달콩 사랑을 키워왔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린 씨에게 걸려온 다급한 전화 한 통. 전 남편이 나를 납치했어. 제발 살려줘. 납치됐다는 여자친구의 충격적인 말에 패닉에 빠진 린 씨. 그리고 얼마 뒤 납치범인 유 씨의 전 남편으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 여자는 내 손에 죽었어. 시신은 호수에 버려뒀으니 찾기 힘들 거야. 여자친구 유 씨가 살해됐다는 충격적인 메시지. 린 씨는 곧장 공안에 신고했고요. 수사에 착수한 공안은 얼마 지나지 않아 범인을 발견, 체포했습니다. 그 전 남편이 범인이 맞았던 거죠? 아니면 제3의 인물? 제3의 인물. 아, 주제가 주제가 불안해. 공안이 체포한 범인은 유 씨를 살해했다고 메시지를 보낸 전 남편이 한이었습니다. 응? 심지어 전 남편에게 살해된 줄 알았던 피해자 유 씨는 멀쩡히 살아있었는데요. 뭐야? 어떻게 된 거야? 호수에 버렸다며. 뭐 보이스피싱 당한 거 아니에요? 보이스피싱범이 린 씨의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납치 당했다는 것 네. 자체도 허위를 보낸 거다. 그렇지. 아하. 그러니까 돈 보내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오. 사실 이 사건의 진범 바로 유 씨 본인. 네? 전화에서 납치됐다는 유 씨의 말은 거짓말이었고요. 린 씨에게 유 씨를 살해했다고 메시지를 보낸 사람 역시 유 씨 본인. 모두 유 씨의 자작극이었던 겁니다. 남자친구한테 그런 거짓말을 왜 해? 그렇게 거짓말해서 얻을 게 뭐가 있지? 유 씨가 거짓말을 한 이유는 더욱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남자친구 집이 너무 허름했어요. 전 정말 그렇게 가난할 줄은 몰랐거든요.
2달 전 남자친구 린 씨의 본가에 방문한 유 씨. 린 씨의 가난한 형편을 알게 된 뒤 이별을 결심합니다. 하지만 린 씨가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란 생각에 이렇게 굳이 납치, 살인, 자작극이라는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후 유 씨는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 혐의로 열흘간 구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2021년 영국, 평소 14살 소년 스티븐과 친하게 지내던 폴은 또래 여학생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너 스티븐이 여자친구 임신시켜놓고 헤어지자고 한 거 알아? 걔가 하는 말은 하나같이 다 거짓말이래. 너도 조심해. 이게 하나 나쁜 학생이 하나 있네 보니까 학교에. 저 말이 사실이라면 저 친구는 뭐 좋은 친구는 아닌 거죠. 좋은 사람은 아닌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메시지를 보낸 건 여학생이 아니라 다름 아닌 25살 여성 파티나 호세인. 심지어 그녀는 스티븐이 다니는 학교의 교사였습니다. 교사가 학생의 나쁜 점을 다른 학생한테 얘기를 했다. 잠깐만요. 근데 왜? 왜 그랬을까요? 스티븐을 사랑해서? 근육이라면 그랬을까요? 설마 스티븐 사랑해서? 사랑해서? 전 이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오상진 기자는 이쪽에 강하다. 막장 전문가다. 몇 달간 스티븐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던 호세. 그러다 스티븐이 이별을 통보하자 임신을 했다고 거짓말까지 하며 스티븐을 위협하고 붙잡았습니다. 어린 아이한테 지금 무슨 짓입니까 지금 이게? 저거 아동성 그런 거 아니에요? 학대. 네. 결국 호세이는 경찰에 적발돼 체포됐다가 보석금을 내고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됐는데요. 그런데도 반성은커녕 가짜 SNS 계정을 만들어 스티븐의 친구들에게 접근, 친구들까지 괴롭히며 스티븐을 계속해서 가스라이팅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친구들 사이에서 고립시키는 거지 이거. 그렇지. 자기한테 오게 하기 위해서. 맞죠. 그녀의 만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나만 당하고 있을 수 없어. 또 다른 가짜 SNS 계정을 만들어 미성년자인 척하며 스티븐의 가족들에게 접근, 직장에서 해고당하게 하기 위해 유혹하는 메시지를 보내며 허위 신고까지 했습니다. 야, 그 가정을 파괴하려고 그랬구나 아예. 그렇지. 악마다, 악마. 악마인데?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에서도 지속적으로 스티븐과 그의 친구들, 가족들을 괴롭히던 그녀는 결국 구속, 징역 5년 4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는 거짓말, 위기를 모면하기는커녕 자신을 점점 올가매기만 한다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So in the course of the last 2 years, we have found that we are losing function of some of the organs because they're not receiving the right signals from her brain. And through all of that, we've learned that her passion for softball, she was going to have to hang up her cleats because it was too physical and too much for her to try to cope with the daily pain that she was in. 아이고. 희귀병을 앓고 있는 것도 아픈데 그것 때문에 이제 꿈까지 포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네. 또 참 부모가 되다 보니까 이런 사연은 진짜 눈이 가고. 그럼. 또 공감이 되네요, 진짜. 우선 영상 속의 모녀는 미국 오하이오주에 거주하는 34살의 엄마 린지 아불과 그녀의 11살 딸 라일리로요. 모녀는 2021년 3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딸 라일리가 원인 모를 희귀병을 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엄마 아불은 SNS에 딸 라일리의 치료 과정, 일상을 업로드,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이 모녀를 응원하며 선물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이에 엄마 아불은요? 딸 라일리의 치료비를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부금 사이트에 사연을 올려 딸 라일리의 치료비로 $4,000, 한화 약 450만 원의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이게 또 오늘 주제가 거짓말이다 보니까 이게 기부금을 받기 위해서 딸을 이용하여서 거짓말로 뭔가 사연을 만들어냈다. 이건 좀 아니길 바랍니다. 돈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 불길하다. 아니, 그러니까 불길해 지금. 얼마 뒤 경찰에게 접수된 익명의 제보. 아불은 딸이 불치병에 걸렸다는 거짓말을 하고 기부금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결과
라일리가 희귀병에 걸렸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이고. 심지어 라일리의 치료비 명목으로 받은 기부금은 대부분 여행 경비로 사용됐습니다. 아이고야. 그런데 이 사건에서 딸 라일리 역시 피해자였습니다. 뭐예요? 사실 딸 라일리는 희귀병에 걸리지 않았지만요. 엄마 아불은 라일리, 네가 큰 병에 걸렸어. 살고 싶으면 엄마 말 들어야 돼. 알았지? 딸 라일리가 스스로 희귀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도록 세뇌.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한 겁니다. 엄마 말이니 철석같이 믿었던 라일리는요. 정말 자신이 희귀병에 걸린 줄 알고 진짜? 자신의 꿈도 포기하고 시한부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거 아동학대지, 이건 완전히. 완전 학대죠. 이건 아동학대예요. 총벌받아. 아니, 우리 라일리 이거 건강하게 잘 하려나 모르겠네. 진짜 걱정돼 죽겠네. 걱정이다 진짜. 정말 어린애인데. 이후 라일리는 거짓말쟁이 엄마로부터 분리, 아동보호시설에 위탁이 됐고요. 법원은 딸 라일리에 대한 엄마 아불의 양육권을 박탈. 아불의 전 남편에게 임시 양육권을 부여했습니다. 2013년 캐나다 퀘벡 35살 남성 폴 서벳은 온라인 데이트 사이트에서 37살 여성 바바라 비엔베뉴를 알게 됐는데요. 온라인으로 대화를 하며 급속도로 가까워진 두 사람은 곧바로 연인으로 발전. 그리고 얼마 후 교제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쌍둥이를 임신한 바바라. 아빠가 된다는 소식에 폴은 한껏 들떴고요. 폴의 부모님은 물론 지역 주민들과 주변 친구들로부터 선물도 잔뜩 받아 아기 방을 꾸민 뒤 아기가 태어난 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이거 뭐 엄청 진짜 좋죠. 경험을 본 사람은 진짜 네. 공감할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출산일이 다가오던 어느 날 자기야, 쌍둥이라 그런지 배가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 우리 아기들 엄청 건강한가 봐. 폴, 그동안 속인 게 있어. 근데 오늘 주제 때문에 참 이게 아빠가 뭐 다른 사람이거나 그런 건 아니죠? 쌍둥이가 아니라 사실 5쌍둥이야. 그럼 저게 왜 거짓말을 그러지? 그러게, 저건 오히려 빨리 얘기하고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요? 난 딴 거 다 떠나서 네. 저 남편이 아빠였으면 좋겠어요. 애기 침대를 사도 일단 5개를 사야 되는 거니까. 그것만 좀 지켜주세요. 하지만 바바라의 걱정과는 달리 폴은요. 자기야,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바로 말해. 청소는 내가 할게. 가만히 있어. 5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안 뒤에도 변함없이 지극정성으로 여자친구의 바바라를 돌봤습니다. 지역 주민들 또한 5 쌍둥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재정적 지원은 어디서 받는지 등등 정보를 주며 바바라와 폴을 서포트해 줬는데요. 임신 9개월째 조금 이르게 진통을 시작한 바바라는 출산을 위해 폴과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무섭다 이제. 5 쌍둥이를 임신했다던 바바라의 말은 모두 거짓말. 배가 저렇게 어떻게 나와? 임신 안 했는데 배가 저렇게 나온 거야. 임신한 적이 없대잖아. 진짜 정말 신기하죠? 그녀의 배는 가짜가 아닌 진짜였다는 겁니다. 아니, 몸이 거짓말을 도와주나? 만사처럼 어떻게 돼? 굴러갔다는 게 이게 제 상상 임신의 증상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실제로 임신 증상을 겪었기 때문에 의사들은 그녀가 상상 임신을 했던 게 아닐까 추측했는데요. 하지만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바바라의 거짓말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녀의 친척에 따르면 이전에도 바바라는 자신이 이 백혈병에 걸렸다고 주장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대신한 거지. 난 이거 신종 애정결핍 같아. 나는 관심 사실 받고 싶어. 아기의 이름까지 직접 짓고 아빠가 된다는 기대에 부풀었던 폴은 물론 그의 부모님들까지 허탈감을 느끼며 좌절했는데요. 두 사람은 결국 이별했고요. 한순간에 좌절한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전 모든 걸 잃었어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아이는 내 인생의 전부였다고요. 근데 정말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은 제대로 치료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네. 2019년 9월 3일 태국. 다급하게 경찰서로 뛰어들어온 40대 부부 비치안과 찬야. 우리 아들이 납치됐어요. 얼른 좀 찾아주세요.
사실 이 몇 시간 전 부부의 아들 아누차에게서 전화가 걸렸는데요. 아빠, 저 좀 살려주세요. 아들 아누차에게서 걸려온 전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이 사채업자에게 납치됐으며 4만 바트, 우리 돈으로 약 150만 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사채업자들이 자신을 죽이겠다라고 한 건데요. 사색이 된 비치아는 아내와 함께 경찰에 신고했고요. 이후 아누차의 납치 소식은 신문에도 보도됐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곧바로 아누차를 찾기 위한 대대적인 수사에 돌입했는데요. 아이고, 이거 얼마나 걱정하실까. 자, 그리고 며칠 후 아누차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아빠, 엄마, 저 무사해요. 그러니까 저 찾지 마세요. 뭐야, 이건 또. 왜 찾지 마, 아들이? 보이스피싱일 수 있잖아. 어? 돈을 받아서 이제 어허. 풀려났나? 어떻게 된 거야? 사실요, 아누차는 처음부터 하지 마. 납치된 적이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아누차는 학창 시절부터 심지어 대학에 가서까지 엄마, 나 아니 참고서 사기 용돈 줘요. 이렇게 온갖 거짓말로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아내왔습니다. 그런데 아이, 돈 갚아야 되는데 이번에 엄빠한테 뭐라 그러지? 돈 받아야 되는데, 아이씨. 이 교사로 근무하던 아누차는 가수가 되겠다며 일을 그만뒀고요. 이후 돈이 궁해지자 친구에게 4만 바트, 한화 약 150만 원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돈을 갚을 능력이 없자 늘 부모님에게 사소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던 그는 이번엔 아예 납치 자작극이라는 거짓말까지 해가며 돈을 뜯어내려고 한 건데요. 하지만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경찰까지 투입되며 사건이 커져가자 부모님에게 이실직고 이 돈 때문에 벌어진 철없는 가짜 납치 자작극은 종결됐습니다. 2018년 온두라스. 고요한 밤, 인적이 끊긴 묘지에서 무덤을 파헤치는 한 남자. 그리고 잠시 뒤. 아니 뭐야 이건? 무언가를 발견한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는데요. 무덤이 없나 보다, 시체가. 귀신이 나왔어? 그는 대체 왜 한밤중에 무덤을 파헤치고 있었던 걸까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아내 로사 디아스가 쌍둥이를 임신한 뒤 아이들이 태어날 날만을 오매불망 기다렸던 남편 멜빈 멘도사. 시간이 흘러 임신 9개월 차 만삭이 된 아내 디아스는 갑작스런 진통을 느끼고 병원으로 향했는데요. 그런데 남편 멘도사가 받은 충격적인 전화. 여보, 어떡해요. 우리 아기 중 한 명이 세상을 떠났어요. 아내 디아스는 출산 도중에 쌍둥이 중 한 명이 사망했다는 비통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유, 아이를 잃은 슬픔은 뭐 말로 형언할 수가 없죠. 부부는 너무 일찍 떠난 아기를 기리며 서둘러 장례식을 치러주기로 했는데요. 다음 날 아침 관례에 따라 남편 멘도사와 가족들은 묘지에서 아내 디아스를 기다렸고요. 이윽고 디아스가 아기의 관을 들고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보, 우리 아기 얼굴 한 번도 못 봤는데 마지막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기의 얼굴을 보고 싶었던 멘도사. 하지만 아내 디아스는 관을 열어보자는 멘도사의 요청을 극구 거절했습니다. 불안하다. 끝까지 아기 얼굴을 보여주지 않은 아내 디아스. 결국 아기 얼굴 한 번 보지 못하고 장례식을 마쳐야 했던 멘도사는 마음 한구석에 의심을 지우지 못했는데요. 그래. 게다가 그의 친구들 또한 무언가 숨기려는 듯한 그녀의 태도에 수상함을 느끼기는 매한가지였고요. 혹시 숨겨진 진실이 있는 건 아닐까 의심스러웠던 멘도사는 결국 땅에 묻은 아기의 무덤을 열었던 겁니다. 그렇게 다시 열어본 아기의 관. 정말 충격적이게도 관 안에는 아기의 시신이 아닌 아기 인형이 들어있었습니다. 에이, 뭐야? 아니 왜 저런 짓을 해? 아기 관이구나, 저게. 근데 저 인형을 넣었다고? 왜? 뭐야? 왜? 알고 보니 아내 디아스의 쌍둥이 임신은 애초에 거짓말. 아내 디아스는 출산일이 임박해오자 거짓말이 들킬까 봐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가 사망했다며 또 거짓말을 했고요. 존재하지 않는 아기 대신 아기 인형을 묻어서 모두를 속이려 했던 겁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는 또 다른 쌍둥이는 건강이 악화돼 사망했다는 또 다른 거짓말까지 치밀하게 계획해두었습니다. 아니 뭐하러? 왜? 아니 뭐로? 애초에 그냥 임신한 게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나 될 일 임신 아닙니까? 아니었어 여보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그렇게 하지?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부르며 일어난 비극. 결국 그 끝없는 거짓말이 그녀를 믿었던 사람들은 물론 자기 자신까지 갉아먹는 족쇄가 됐던 건 아닐까요? 2021년 7월 칠레 경찰서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우리 할머니랑 연락이 안 되는데 너무 걱정이 됩니다. 연락이 두절된 91살 할머니. 메르세데스를 애타게 찾는 손자의 신고였는데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메르세데스의 자택에서 너무도 처참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미 사망의 시신으로 발견된 메르세데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시신이 백골 상태. 네? 감식 결과 메르세데스는 최소 10년 전인 2011년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럼 10년 동안이나 몰랐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사망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걸 숨겼다가 나중에 뭐 얘기를 한 걸로 볼 때 허허. 가족들 중에 범인이 있는 걸 약간 감추기 위해서. 할머니를 살해했다. 자, 당시 경찰도 메르세데스의 가족들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진행했는데요. 수사 중 경찰이 포착한 수상한 정황. 어허. 메르세데스 사망 추정 시기보다 2년 뒤인 2013년부터 누군가 그녀의 연금을 수급한 이력이 드러난 것입니다. 아하. 야, 살아 계시면 연금 나오니까. 그러면 그 돈을 받은 사람이 범인이겠네. 수사 결과 연금을 부정 수급한 범인은 바로 메르세데스의 딸 카스트로. 카스트로는 어머니인 메르세데스의 신분증을 도용, 연금 수령장을 위조해서요. 최소 7년간 2,600만 페소, 우리 돈으로 약 4,300만 원의 연금을 부정 수령했습니다. 하지만 딸 카스트로는요. 엄마가 돌아가신 걸 저도 몰랐어요. 저는 엄마와 싸워서 연락을 안 했던 것뿐이라고요. 냄새가 나네. 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리고 경찰은 수사 결과 피해자인 메르세데스의 자택에 외부인의 출입 흔적이 없는 점, 시신에서 타살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요. 딸 카스트로가 살인범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간 친척들이 카스트로에게 어머니 메르세데스의 안부를 물어볼 때마다 노모를 부양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건강하다며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수년간 거짓말을 반복하며 사망한 어머니의 연금을 부정 수령한 딸 카스트로는 결국 사기와 시신 은폐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17년 플로리다주 템파에서 한 달 만에 무려 4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 의문의 연쇄 살인 사건에 미 전역이 공포에 휩싸이자 템파 경찰은 주민들에게 야간 외출 자제를 당부하고 살인범을 잡기 위해 집요하게 수사를 펼쳤습니다. 살벌하다. 그런데 드디어 결정적인 제보를 받은 경찰은 살인 용의자를 체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너무 다행이네요. 끔찍한 범죄자인데. 이에 템파 경찰서장인 브라이언 두거는 급히 기자회견을 열고 생방송으로 살인범의 체포 경위 등을 브리핑했습니다. Benjamin Mitchell was 22 years old and he was murdered. That was 51 days ago. 브리핑으로만 들었는데 너무 끔찍하네요. 살인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일인데 피해자 유족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준 겁니까? 더 큰 피해가 있기 전에 네, 잘 잡긴 정말- 했습니다만 안타깝죠. 정말 네. 진짜 단죄를 받고 좀 강한 형벌로 처벌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누가 간이 컸던 걸까요? 살인범이 막 또 유명한 사람이고 막 이래요? 이 영상에 간이 큰 사람이 있었어요? 이 브리핑할 때? 그렇습니다. 혹시 뒤에 서 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브리핑 중간에 조나요? 호호. 아주 화면을 유심히 보셨군요. 네. 그 오. 뒤에 약간 졸린 사람 하나 있었거든. 아 있었어? 난 눈치 못 챘어. 사람들이 경찰 브리핑을 보고 분노한 이유. 브리핑 당시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경찰서장의 말을 수어로 통역한 수어 통역사
데런 로버트 때문이었습니다. 브리핑 중 데런 로버트가 보인 몸짓은 사실 수어가 아니었습니다. 뭐라고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몸짓을 하면서 수어처럼 보이도록 연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거는 장애인분들이 두 번 농락한 거지. 그렇습니다. 어떻게 저게 가능했지? 자, 심지어 브리핑 현장에는 청각장애인인 피해자 어머니도 참석해 있었는데요. 자식을 잃은 슬픔에 힘겨울 때 수어 통역사의 황당한 사기 행각을 바로 눈앞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왜 저런 짓을 하고 있지? 생방송으로 브리핑을 지켜본 사람들 역시 브리핑을 보는 내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다며 대분노했습니다. 아니 어이없는 게 경찰들 다 있는 데서 저런 강큰 행동을 했다는 게 아니 너무 쉽게 들킬 수 있는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사기꾼인 거예요? 수어 통역사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경찰은 그녀가 사전에 섭외된 수어 통역사인 줄 알았다면서요. 수어 통역사에 대한 검증이 미흡했다고 사죄의 말을 전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분은 누구며 왜 저기에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기까지 오게 된 거죠? 가짜 수어를 한 데런 로버트가 현장에 어떻게 투입됐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신분 확인 결과 절도와 사기, 수표 위조 등을 일삼은 전과 오범의 사기꾼이었다고 합니다. 대체 왜 이런 짓을 벌였는지에 대해선 묵묵부답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는 진짜. 어처구니가 없다 진짜. (2018년 1월 14일) 미국 시카고발 비행기가 영국 런던 히스로 공항에 도착했는데요. 그런데 그 비행기에 탑승했었던 66세 미국인 메릴린 하트먼이 세관 직원의 신고로 체포. 정체가 발각된 그녀는 곧바로 미국으로 추방됐습니다. 뭔가 밀반이 됐나요? 세관이라고 하니까 뭔가 물건이 좀 있지 않았을까. 들이면 안 되는 거라든가 그죠? 전혀 아닙니다. 뭐예요? 평범한 일반인인 하트만이 런던 공항에서 쫓겨난 이유는 바로 탑승권도 여권도 없이 비행기에 무단 탑승했기 때문인데요. 타인의 탑승권이나 여권을 훔친 게 아니라 애초에 없었던 겁니다. 아니 여권이 없이 어떻게 들어와요? 그 게이트가 통과돼요? 아니 일단 출국장 타기 전에 여권 탑승권 확인 다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검색돼 친구 친구 다음에 또 친구 있고. 치고. 아니 그리고 일단 또 비행기 타기 전에 다 찍고 그걸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타지 않아요? 아니 근데 나는 뭔 사기 천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들어가는지가 너무 궁금해 미칠 것만 같아요. 그죠? 아니 거기를 어떻게 뚫고 들어가요? 어떻게 왜요? 들어간 거야? 근데 더 황당한 건요. 이 하트만이 비행기에 무단 탑승한 게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2002년에 덴마크 코펜하겐에 간 게 처음이었죠. 여권이요? 없어도 상관없던데요. 그리고 2014년엔 산호세 공항에서 로스앤젤레스 공항까지, 2015년엔 산호세 공항에서 잭슨빌 공항까지 비행기 무단 탑승에 성공했고요. 그렇게 하트만이 탑승권, 여권 없이 밀항을 시도한 게 무려 30번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냥 어떻게 하냐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배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러냐고. 아니 투명인간이야? 9.11 테러 이후에 네. 보안 검색이 굉장히 철저해지면서 이건 굉장히 불가능한 일로 보이는데 궁금해하시니 제가 이 하트먼의 밀항의 기술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체 무엇이냐? 단체 여행객을 따라다니면 일행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항공사 직원에 따르면요. 주의를 끌지 않고 무슨 유령처럼 떠돌아다닌다고요. 행동도 자연스러워서 저는 정말 진짜 승객이신 줄 알았다니까요. 가능해? 상습 밀항범인 하트만은 밀항을 시도하다 발각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경찰에 체포됐었고 지난해에는 교도소에 수감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지난 3월 또다시 밀항을 시도하다가 체포. 결국 엄중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찌됐건 공항이 뚫렸다는 건 문제예요. 안전이 최우시돼야 되는 곳인데 정말 말씀하신 대로 진짜 나쁜 맘 먹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엄청 위험한 거였죠.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가 약 2년째 코로나19 팬데믹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우여곡절 끝에 백신 접종을 시작했지만 설상가상 돌연변이 바이러스로 세 번째 백신을 맞는 이 부스터샷까지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 8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부스터샷에 이 부스터샷을 맞은 사람이 등장해 논란이 됐습니다. 몇 번을 부스팅을 한 거야? 몇 번을 맞은 거예요? 그럼 2번을 맞으면 되고 3번째가 부스터샷인데 네. 4번, 5번 맞은 거예요? 한 사람이? 자, 브라질 보건부에 따르면 한 남성은 지난 5월부터 10주 만에 5번이나 코로나19 백신을 종류별로 접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감염이 두려운
6번째 백신 접종을 시도했습니다. 염려증이구나. 자, 추가 백신 접종 시 1차 백신 접종 증명서가 필요하지만 당국은 백신 접종센터에 발생한 정전으로 접종 사실 확인에 차질이 생겼던 것으로 추측했는데요. 그런데 당시 브라질은 백신 부족으로 수차례 접종 일정이 연기됐었던 상황. 이런 상황에서 이 남성은 이미 접종을 완료했음에도 보건당국을 속이고 다른 사람의 백신 접종 기회를 앗아간 겁니다. 너무 이기적이다. 못됐다. 아니 사실은 뭐 이제 노인이나 노약자 같은 경우는 백신이 더 시급하잖아요. 기저질환 있는 분들은. 그렇죠. 자기 살겠다고 저걸 다 뺏어가면 어떡합니까? 그거 일단 10주 안에 5번 맞으면 그 좋은 건지 아닌지도 모르겠거니와 오히려 정말 부작용이 있는 게 아닐지. 아니 좋다 해도. 그렇죠. 본인만을 위해서 저러면 안 되죠. 전 세계가 백신 확보 전쟁에 나서며 사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지에서 코로나19 백신 관련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백신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요. 자, 먼저 일본에선 지난해부터 어르신 백신 예약하기 힘드시죠? 10만 엔 입금하면은 먼저 접종받게 해드릴게요. 자, 사기꾼들은 보건당국 공무원들을 사칭, 주로 노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백신 예약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고요. 이 밖에도 코로나19 백신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며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도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백신 관련 사기가 끊이질 않자 일본 경시청에선 공무원이 전화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 당국은 아예 백신 사기 관련 주의사항을 배포. 뿐만 아니라 중국, 식염수를 코로나19 백신으로 속인 사기꾼들, 폴란드, 주름 개선제던 가짜 코로나19 백신 적발. 이렇게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백신 관련 사기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 그 심리를 이용해서 듣도 보도 못한 아주 악질적인 그런 신종 사기 수법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지난해 10월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주 의사인 라이카 칸이 사기를 당해 무려 1억 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오, 1억 원이면 큰데요. 뭐 신종 이제 보이스피싱 같은 거 이런 거 당한 겁니까? 1억 원에 구매한 물건의 정체 바로 여러분도 혹할 거예요. 요술램프입니다. 진이 나오는 거요? 21세기에 저기 진이가 나올 거라고 구매하진 않았을 거고. 요즘 불가능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근데 아니, 저기 근데 이제 보면 반짝반짝하니까 저거 자체가 고가의 금이나 금일 것이다. 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지. 아니, 만약에 진이가 나온다면 1억 정도 할 수도 있죠. 의사 칸은 환자 치료를 위해서 한 여성의 집에 한 달간 방문하면서요. 환자의 아들이라는 남성 탄트익과 그의 친구를 알게 됐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 바바님에게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바라는 가짜 종교 지도자를 내세워 칸을 세뇌시키기 시작했고요. 칸과 바바의 자리를 주선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요술램프 사기극을 펼치기 시작. 이것이 바로 전설의 요술램프요. 내 능력으로 진이를 소환해보겠소. 나타나라. 진짜 진이나요? 제가 한 번만 만져봐도 될까요? 이 진이. 어딜 만져. 그러다 진이가 다치기라도 하면 어떡하려고. 사기꾼 중 한 명이 요정 진이로 변장을 합니다. 자, 페르시아 설화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알라딘이 진이를 소환하는 장면을 재현해냈고요. 그들의 시들린 연기에 칸은 완전히 속아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분장이라도 영화 하면은 그게 뭐 보정도 하고 조명도 때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지. 퍼런 칠해가지고 그렇게 나타나면 그거 누가 믿냐고. 해봐요. 그리고 바바란 이름 성의도 너무 없어. 그러니까 세뇌를 했다고 생각했으니까. 가스라이팅 한 거지. 됐다고 생각했으니까 저런 사기극을 펼친 근데 거죠. 갑자기 문을 열고 퍼런 칠한 사람 들어오는데 그걸 진이라고 믿는다고요? 순수한 동심의 눈으로 보세요. 또 좀 들어봅시다. 자, 이렇게 칸을 속인 사기꾼들은 본론에 돌입합니다. 진이가 있는 이 요술램프만 있으면 부와 건강과 행운을 가질 수 있어. 2억 원만 주시오. 2억이요? 아, 그건 좀 너무 비싸지 않나요? 하참. 그럼 당신한테만 특별히 1억 원에 넘길게. 이 황당한 사기극에 홀라당 넘어간 칸은 이 요술램프를 1억 원에 구매합니다. 그리고 나서 매일 밤 애타게 진이를 불렀습니다. 아이고야, 나타나. 진이야, 제발 좀 나타나.
칸의 간절한 기도에도 램프 속 요정 지인이가 나타나지 않자 칸은 그제야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바야흐로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이 대립하던 1980년대 미국의 핵, 첩보위성 등 최첨단 무기에 맞서기 위해 중국에서 취한 비대칭 전략은 바로 초능력이었습니다. 초능력을 믿고 나라가 예산을 투입한다고요? 이게 가능하다고? 있었던 일입니다. 자, 믿기 힘들겠지만 저의 상상이 아니고 있었던 일을 전해드립니다. 정말로? 중국 정부가 이 초능력을 무기화할 수 있다고 쉽게 믿었던 데에는 이 사람의 역할이 컸습니다. 바로 국보급 기공사라 불린 남자, 짱바오성입니다. 그는 본인이 사물을 이동시키고 투시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실제로 그는 당시 중국 부주석 예제닝 앞에서 자신의 기공 초능력을 선보인 뒤 중국 고위층의 신뢰를 얻었다고 합니다. 1983년 중국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는 짱바오성을 507 연구소에 투입. 당신의 초능력으로 군사무기를 개발하시오. 뿐만 아니라 군 휘하의 중국 인체과학연구회에서 외국 위성을 통제하고 먼 타국에도 군사적 공격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군사무기 개발 프로젝트를 가동시켰습니다. 이거 진지하게 이거 했다고? 진지하게? 만화 얘기가 아닙니다. 연구소 설립했다고요? 네. 507 연구소? 그럼요. 자, 그래서 1988년 정부 관계자, 과학자, 마술사 등 수십 명의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짱바오성의 초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현장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관건은 짱바오성이 초능력으로 봉투 속의 글씨를 읽어내고 약병 속의 알약을 움직일 수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실험 결과는 대실패였습니다. 이거야말로 19이네. 성공했습니다. 완전 망했어요. 꼼짝도 안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7년 뒤인 1995년이 돼서야 언론을 통해 밝혀지며 장바오성의 실체가 낱낱이 공개됐고요. 이후에 장바오성은 집거, 사기 혐의로 체포됐다는 소문이 난무했는데요. 하지만 그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채 2018년 그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이고야. 자, 캐나다 출신 인터넷 사업가 제시 윌럼스는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뉴질랜드 등 전 세계 누리꾼들을 상대로 총 한화 약 5,463억 원을 갈취. 그 피해자가 무려 400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뭐야, 혼자 저걸 다 했다고? 대단한 사람들 참 많다. 1대 400만 명? 그렇죠. 어떤 수법을 쓴 거예요 도대체? 제시 윌럼스가 사용한 수법은요. 정식으로 구매하기 전 미리 체험해보세요. 공짜로 써볼 절호의 기회입니다. 자, 이렇게 다이어트 상품, 치아 표백제, 기타 건강식품들을 무료 체험이라고 광고. 공짜의 유혹에 넘어간 소비자들에게 주소와 카드 정보를 등록하도록 유도. 상품을 배송한 뒤 매달 한화 약 94,000원의 요금을 청구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자기들은 몰랐는데 동의한 것처럼 구독 동의한 것처럼 해버리는 거군요. 교묘하게 약관을 바꿔가지고 사실 저도 옛날에 이제 무료 받고 나서 다시 들어가서 해지를 해야 그게 이제 정기 결제가 안 되는데 까먹고 막 지나가 버리고 몇 개월 뒤에 이거 왜 이렇게 돈 많이 나갔어? 이런 적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들어가서 보면은 해지하는 데가 어디 있는지 찾기도 되게 힘들어. 해지하기 힘들어. 나 지금 음원 사이트 하나 지금 해지하려는데 지금 보름째 해지하기를 못 찾고 있어요. 나 해지하기 찾느라 죽는 줄 알았어 진짜. 제시 윌럼스가 사용한 방식에는 교묘한 속임수가 있었습니다. 거기다 써뒀잖아요. 그 14일 안에 물건 반환하지 않으면 요금이 청구된다고요. 그러니까 전 잘못이 없어요. 무료 체험을 먼저 내세우긴 했지만 약관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체험 상품을 14일 이내에 반환하지 않으면 요금이 부과된다라는 문장이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환불 관련 내용도 명확히 명세해놓지 않아 누리꾼들은 사기당한 것을 알면서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주하자 2009년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에서 조사에 착수, 2011년에 소송을 제기했고요. 사기냐 아니냐 치열한 공방 끝에 한화 약 4,200억 원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뭐야? 2018년 8월 중국 스촨성 청두 남성 탕 씨가 여자친구 양 씨와 함께 고급 자동차 매장을 방문했는데요. 자기야, 정말 차 사주는 거야? 나 가정에 돈밖에 없다니까 그래. 우리 자기를 위해서는 뭐든지 다 사줄 수가 있어. 마음껏 골라봐.
네, 여자친구에게 차를 사주겠다고 약속했던 탕 씨. 이 여자친구는 70만 위안, 한화 약 1억 3천만 원 상당의 차량을 골랐고요. 호기롭게 결제를 하려던 탕 씨는 잠깐만, 돈이 모자라네. 아, 자기야, 돈 좀 찾아올게. 조금만 기다려. 양 씨에게 잠깐 기다리라고 한 뒤 매장을 나섰습니다. 아, 근데 뭐 차 사주겠다고 허세를 부리는 것 자체가 좀 수상했는데 이거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남자친구 탕 씨가 향한 곳은 은행이 아닌 마트. 자, 그리고 그곳에서 탕 씨가 흉기에 찔려 발견되는 이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그 마트에서 왜 흉기에 찔려? 실제로 좀 혈흔이 좀 낭자해 있죠. 어머나. 저 쪼그려 앉은 사람이 탕 씨예요? 그렇습니다. 갑자기 마트에 왜 갔어? 마트에 ATM기가... 사실 탕 씨는 처음부터 차를 살 돈이 없었습니다. 허허. 뭐야? 하지만 이 여자친구에게 차를 사주겠다며 잔뜩 허세를 부려놓은 터라 차마 이걸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는데요. 결국 탕 씨는 자신의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 강도 자작극을 감행, 직접 마트에서 과일 칼을 구매한 뒤 자해, 그리고는 여자친구에게 연락해 인출한 돈을 강도당했다라고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아니, 저런 거짓말을 몸을 상해가면서 하냐. 야, 이 엔딩이 너무 궁금한데. 네, 강도 자작극을 벌인 탕 씨는 경찰서에서도 끝까지 강도를 당한 거라며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지만요. 경찰이 이 당시 상황이 적나라하게 찍힌 인근 CCTV를 확보하자 결국 사실을 실토, 열흘 구금형과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타인뿐만 아니라 본인까지도 해치는 거짓말. 본인을 위해서라도 제발 정직하게 삽시다. 이번 특종은 영상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I had an amazing time. I met amazing people. And on the next morning, I flew home to Paris and I lost my phone with his number on it. So I have no way to contact him. And 6 weeks later, I found out that I am pregnant. 뭐라고? So I've come back here to try and find him. Because I have no family of my own. Please help me. Share this video and show your friends and hopefully he will see it. 아빠 찾아온 거 아니에요, 지금? 휴양지에서 만난 거죠. 그래서 이게 보통 SNS에 이런 거를 이제 올리면서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난 그런 영상으로 딱 보이는데요. 2015년에 프랑스에 거주하는 여성 나탈리 아미오는 호주 물루라바 여행 중 한 남자에게 첫눈에 반했다는데요. 그 남자와 하룻밤을 보낸 뒤 예쁜 아기 천사가 찾아왔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연락처를 잃어버려 연락할 방법이 없었고요. 그래서 너튜브에 아기의 아빠를 찾는다는 영상을 업로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아미오의 용기와 책임감에 누리꾼들도 적극 응원, 함께 아기의 아빠를 찾아주겠다며 나섰는데요. 이름을 얘기하면 어떻게 찾아? 단서가 그냥 휴양지에 왔었다 뭐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미오의 진심 어린 호소가 통했던 걸까요? 다음날 아미오의 너튜브에는 드디어 그를 찾았어요 라는 제목의 또 다른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진짜? 어떻게 찾아? 어떻게 찾지? 아니,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됐고 덕분에 찾은 겁니까? 찾았죠. 아미오가 올린 영상의 반전 직접 확인하시죠. 뭔데? I found him. She did, but there's a little twist. This has been a viral video for Holiday Malulabar. My name 정sul is 쳤네. Andy Seller. 홍보야? I 에이, own 너무했다, 그래도. Sunny Coast Social Media, and we do 이제 viral 시작이네. videos for businesses. 아, 요거는 사람들의 선의를 약간 악용한 거죠. 악용한 거예요. 저걸 마케팅으로 쓴다는 거는 아니지. 아닌 것 같아요. 이 영상을 통해서 아기 아빠를 찾는다는 아미오의 말은 거짓말. 그녀와 함께 등장한 남자 앤디 셀러는 한 소셜미디어 회사의 운영자로요. 관광지인 물루라바 홍보를 위해 이 바이럴 마케팅을 계획했던 건데요. 하지만 이 황당한 바이럴 마케팅에 깜빡 속은 누리꾼들은요. 거짓말쟁이들의 말을 어떻게 믿겠냐? 그럼 몰루라바가 아름답다는 것도 거짓말이겠네? 사람들의 걱정하는 마음을 이용하다니 홍보는 글렀다! 라며 비난을 퍼부었고요. 결국 두 사람은 자신들의 어리석었던 행동을 사과해야 했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선의를 아빠를 찾아야겠다는 마음을 이게 악용한 거잖아요. 어쨌든 어딘지는 검색을 해봐야겠다. 나도. 진짜. 나 물러나봐 어딘지 그지 찾아보지 않아 지도에서? 동쪽인지 서쪽인지라도 알고 싶네. 2020년 중국 장쑤성. 장두구 법원으로 서류들이 도착했는데요. 서류는 화장 증명서, 호적 말소 증명서 등 누군가의 이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들로요.
사망한 사람은 약 3억 원을 사기친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던 범죄 용의자 마오였습니다. 당시 마오는 질병 때문에 보석 허가를 받았던 상황. 그랬던 그가 질병으로 급작스럽게 사망한 건데요. 갑자기? 자, 그런데 얼마 뒤. 마오, 당신을 사기 혐의로 체포한다. 정말 놀랍게도 죽은 줄 알았던 마오가 체포됐는데요. 그의 죽음이 뭔가 석연치 않음을 느낀 법원이 조사에 돌입. 사실 확인을 위해 마오의 집에 전화를 걸었는데요. 장두구 법원입니다. 마오 씨 사망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예?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요? 잘 살아계신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기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던 마오는 자신의 생사를 가지고 또다시 거짓말을 했지만 차마 딸까지 속이진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추악한 거짓말을 몰랐던 딸 덕분에 마오의 생존 사실을 알게 된 법원은 그 즉시 마오의 주거지 관할 공안과 의료보험관리센터에도 확인한 결과 모두 마오의 사망 관련 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이에 공안은 마오의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마오는 공안에 체포. 이후 공안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실 제가 몸이 많이 아프거든요. 아 근데 감옥 가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망증명서를 위조했습니다. 이런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이유 때문에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도장과 사망증명서들을 위조. 사기꾼 마오는 급기야 자신의 죽음까지 거짓으로 꾸몄던 겁니다. 감옥 가면 힘들지. 힘들라고 감옥을 만든 겁니다. 내가 몸이 아프거든요. 가지 말아야지. 아파서 힘들까 봐. 더 힘들어질까 봐. 갈 만한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자신의 죄를 거짓 죽음으로 회피하려 했던 사기꾼 마오. 원래 지은 사기죄 11년 받고 여기에 국가공인 위조죄까지 더해져 총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리석네, 어리석어. 2020년 7월 인도 텔랑가나주 14살 소녀 레나는 어느 날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과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우리 레나가 도대체 왜 이러지? 레나 엄마, 근처에 용한 치료사가 있다던데 거기 가보는 건 어때요? 소문을 듣고 치료사 시바 프라사드를 찾은 레나. 일주일에 한 번씩 그의 사무실을 찾아 치료를 받았는데요. 치료를 받기 시작한 이후 레나는 전처럼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요. 치료사 시나 프라사드도 수시로 레나의 부모에게 연락해 레나가 호전되고 있다라고 안심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배가 너무 아파요. 갑작스러운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진 레나. 생식기에 감염으로 인한 염증이 발견된 것입니다. 아이고. 뭐 이상한 치료한 거 아니야? 막 하하. 주술 치료 같은 거 있잖아. 그랬나 보네. 하하. 아니 왜냐면 생식기에 염증이 그렇게 쉽게 생기지 않을 텐데. 그렇죠. 사실 시바 프라사드가 절 성폭행했어요. 치료사가? 사실 시바 프라사드의 정체는 의사가 아니라 영적 치료사. 예, 진짜. 레나의 질병을 영적으로 치료한다며 그녀를 성폭행했던 것입니다. 뭐야? 그러면서도 레나의 부모에게는 병이 낫고 있다며 거짓말을 했고요. 레나에게는 성폭행 사실을 발설하면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아니 아파서 찾아간 사람한테 고통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극악무도한 짓을 하고. 그게 무슨 영적 치료를 그렇게 합니까? 그런 치료가 세상에 치료를 어디 있어요? 그딴 짓을 하고 나서 부모한테 괜찮아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싶나? 이에 분노한 레나의 부모는 현지 인권단체에 알린 뒤 함께 시바 프라사드의 사무실을 찾았는데요. 레나의 부모는 시바 프라사드를 보자마자 분노! 순식간에 난투극이 벌어졌고요. 시바 프라사드는 레나의 부모와 인권단체 사람들에게 구타당한 뒤 경찰로 넘겨졌습니다. 아이한테 너무나 큰 상처를 남겼죠. 네, 정신적인 상처, 신체적인 상처 어떻게 보상할 겁니까? 거짓말과 추악한 악행으로 한 소녀의 인생을 망가뜨린 죄. 상처받은 사람들의 고통은 어떤 식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진심으로 뉘우치길 바랍니다. 2021년 멕시코.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9살 소녀가 응급실에 실려왔는데요. 아이를 진료하던 의료진들은 성폭행 흔적을 발견.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중
피해 소녀의 엄마인 바티스타는 너무도 충격적인 진술을 했는데 집엔 딸과 강아지뿐이었어요. 우리 반려견이 딸을 성폭행한 거라고요. 제가 무슨 성폭행을 해. 아, 저 개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거짓말하는 게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이건? 아, 얼마나 둘러댈 게 없으면 저런 거짓말. 9살 딸을 어떻게 개가? 반려견이 9살 딸을 성폭행했다는 엄마의 충격적인 주장. 하지만 피해 소녀의 몸에서 채취한 DNA 검사 결과 밝혀진 진실은 달랐습니다. 진범의 정체는 바로 소녀의 의붓 아버지, 엄마 바티스타의 재혼남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걸 숨기고 싶어도 어떻게 그런... 저 걔한테도 저 사과하세요. 걔한테 사과해야 돼요, 진짜로. 수사 도중 용의선상에 오른 소녀의 의붓 아버지는 그 걔가 아이를 성폭행한 거라니까요. 난 죄가 없다고요. 황당한 거짓말을 하며 혐의를 부인. 얘네는 진짜 머리도 나쁘다. 그리고 바티스타는 남편을 보호하기 위해 그 새빨간 거짓말에 동참했던 건데요. 뭐야? 하지만 DNA 검사 결과로 인해 드러난 두 사람의 추악한 거짓말. 결국 소녀의 의붓 아버지는 성폭행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황당한 거짓말을 믿고 반려견을 체포, 진범을 석방했던 검사는 허술하게 조사했다는 비난을 받고 파면당했는데요. 검사가 반려견을 체포했다고요? 반려견 체포했답니다, 정말로. 반려견의 영장이 나와? 개황당이네요. 친딸의 상처를 외면하고 거짓말을 한 인면수심의 엄마 바티스타는 양육권 중단 조치를 받았습니다. 2004년 중국 베이징. 타지에서 외로운 생활을 하던 왕 씨는 적 씨를 만나 둘도 없는 친구가 됐고요. 한 집에 같이 살면서 돈독한 우정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2년 뒤인 2006년 몸이 좋지 않았던 왕 씨를 위해 함께 병원에 가준 적 씨는 왕 씨의 검진 결과지를 먼저 확인하고는 깜짝 놀라 사색이 되어버렸는데요. 어떡해. 너 에이즈래. 뭐? 나 어떡해. 주변에서 알면 병원에 격리시킬 수 있으니까 일단 비밀로 하자. 나도 비밀 지켜줄게. 에이즈 진단을 받은 왕 씨. 친구 적 씨는 그녀를 위로하며 비밀을 지켜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근데 뭐 요새는 뭐 약이 아무리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참 걸리기 싫은 병 중에 하나잖아요. 청천벽력이죠, 뭐. 자신이 에이즈 투병을 하게 됐다는 말에 왕 씨는 크게 좌절했는데요. 하지만 친구 적 씨가 왕 씨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됐습니다. 왕 씨는 친구 적 씨의 도움을 받아 한 병당 약 670위안, 한화 약 12만 원의 에이즈 치료제를 구매. 정말 다행히도 약을 복용한 뒤 큰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고요. 이후에도 장장 10년이 넘도록 꾸준히 약을 복용하며 투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병이 진행될수록 약값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랐고요. 급기야 2017년에는 한 병당 가격이 2만 1,000위안, 한화 약 39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어머. 이에 약값이 감당되지 않았던 왕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돈을 빌려야 했는데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 차례 돈을 빌리는 왕 씨를 이상하게 여긴 사촌 언니의 추궁으로 자초지종을 설명한 왕 씨. 하지만 사촌 언니는 이 상황을 수상히 여겼고요. 사촌 언니의 설득에 병원에서 다시 에이즈 검사를 한 결과 정말 놀랍게도 음성. 왕 씨는 에이즈에 감염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와, 여기서부터 거짓말이구나. 무려 12년이나 자신이 에이즈라 믿고 있었던 왕 씨. 지난 날을 돌이켜보죠.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병원에서 에이즈 판정을 받았던 그날, 왕 씨가 검진 결과지를 확인하기도 전에 적 씨는 검진 결과지를 찢어버렸는데요. 그리고 적 씨는 왕 씨가 에이즈라며 거짓말. 치료제 구입을 명목으로 무려 12년 동안이나 친구의 돈을 가로챘던 겁니다. 12년 동안 본인을 에이즈 환자로 알고 살았으면 진짜 인생이 완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했겠냐고요. 결혼도 못하고 그동안에 남자도 안 만났을 거고 안 만났겠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자기한테 다가와도 밀어냈을 거고. 밀어냈겠지. 그 12년의 세월은 어떻게 보상을 받느냐 말이에요. 자신을 위해 희생하는 줄로만 알았던 친구 적 씨에게 큰 배신감을 느낀 왕 씨. 결국 적 씨를 공안에 신고했고요. 적 씨는 그간 왕 씨에게 제공해왔던 값비싼 에이즈 치료제가 실은 값싼 영양제라고 실토.
가격을 무려 210배나 부풀려 왕 씨의 돈을 가로챈 사실을 인정했고요. 그렇게 사기죄로 고소된 적 씨에게 법원은 지난 12년간의 피해 보상액 64만 위안, 한화 약 1억 2천만 원과 징역 1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자, 무려 12년이나 지속된 과정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뒤흔들고 친구의 믿음을 배반한 죄는 그 무엇으로도 배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